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산림기능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관연도 기출문제 2000여 개 중에 꼭 나올 만한 문제들의 핵심 키워드만 정리해서 1시간 반 동안 빠르게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혀 이론적 기초가 없는 분이라도 본 영상을 몇 번만 반복하신다면 합격하시는데 1등 공신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솔라방이 주로 산란하는 곳은 솔라방은 솔잎에 알을 낳습니다. 솔잎 사이에 500개의 알을 낳는다. 솔방울 속에 낳는다. 소나무 숲이 틈에 낳는다. 아니고요. 솔라방은 솔잎 사이에 500개의 알을 낳는다. 400개 아닙니다. 500개다. 도토리 거위벌레는 완전 변태입니다. 완전 헨타이. 그 변태 아니고 애벌레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번데기 상태를 거쳐서 변태하는 게 완전 변태입니다. 자, 도토리 거위벌레. 얼굴이 도토리네? 이거 완전 변태네. 도토리 거위벌레는 완전 변태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생긴 도토리 거위벌레 완전 변태다. 산림용 기계톱의 구성 요소인 소체인, 이 체인의 톱날 모양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계톱 체인의 톱날 모양은 치질형 있고 안전형 있고 치퍼형은 있지만 리벳형은 없습니다. 기계톱 구성 요소인 소체인의 톱날 모양 중에 리벳형은 없다. 리벳형으로 생긴 건 상상이 안 가죠? 치질형, 안전형, 치퍼형 있다. 벌출 작업의 공정은, 이 벌출이란 것은 벌목을 하고 나서 모아서 운반 차량에 싣고 숲 밖으로 운송하는 일이죠. 이 벌출 작업의 공정은 벌목한 것을 집재해서 조제하고 차량에 적재하는 4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벌출 작업 공정은 벌목, 집재, 조제, 적재다. 벌집 조적, 조사 아닙니다. 벌출 작업은 벌집 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곤충은 암놈, 숨놈, 양성으로 번식하는 양성생식과 수정 없이, 배우자 없이 생식하는 단성생식, 단위생식으로 번식하는 곤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밤나무, 순옥벌, 진딧물류는 수정이 필요 없이 스스로 번식하는 단위생식을 하는 곤충입니다.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새끼를 낳는 게 단위생식, 단성생식, 처녀생식이고요. 암수 한 쌍의 교배로 새끼를 낳는 것이 양성생식입니다. 밤나무, 순옥벌과 진딧물은 단위생식을 한다. 종자의 저장과 발화 촉진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종자의 저장법은 어떤 것인가? 자, 종자의 저장법에는 냉습적법, 노천매장법, 침수처리법, 황산처리법이 있는데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보면 냉습적법은 용기에 이끼 등 보호제와 종자를 섞어서 3에서 5도 정도의 냉장 온도에 저장하는 것이 냉습적법. 침수처리법은 종자를 물에 담가서 종피의 발화 억제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황산처리법은 껍질이 두꺼운 종자의 경우 90% 황산에 담가서 발화시키는 방법이 황산처리법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저장과 발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노천에 매장하는 방법이 바로 노천매장법. 종자를 하루간 물에 담가서 젖은 모래와 함께 혼합해서 땅속에 묻어두는 방법입니다. 저장과 발화를 겸하는 방법이다. 노천매장법이에요. 저장도 하고 발화 촉진도 겸한다. 노천매장법.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발병 조건을 요구하는 수목병은, 자, 잿빛 곰팡이병, 자줏빛 날개무늬병, 리지나 뿌리 썩은 병, 아밀라리라 뿌리 썩은 병. 자, 이 중에서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은 리지나 온툴라타라는 곰팡이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병원균은 기온이 40도 이상 24시간 하루 이상 지속되면 포자가 터져서 뿌리 수목을 감염시켜서 시들어 죽게 만듭니다. 리지나 뿌리 썩은 병, 40도 이상의 높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하루 이상 지속될 때 발병을 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발병 조건을 요구하는 수병이다. 리지나 뿌리 썩은 병 기억해 두십니다. 자, 수목의 대기 오염 피해, 아황산 가스 등 대기 오염의 영향을 받아 수목이 말라 죽는 대기 오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일형 혼요림으로 유도한다. 수목의 나이와 수종을 모두 섞어 심어서 수목마다 이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다르겠죠? 그래서 한 가지 종류를 심는 것보다 일형 혼요림으로 심었을 때 대기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기오염에 강한 내연성 수종으로 조림한다. 그리고 석회질 비료를 사용해서 양료의 유실을 방지한다. 자, 석회질 비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목적이 있죠. 역시나 대기오염 피해를 받은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것도 수목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기가 오염되면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이 수목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돼서 장애를 일으키고, 먼지나 분진이 잎을 뒤덮으면 이 기공이 폐쇄되거나 햇빛을 못 받게 돼서 광합성과 호흡작용을 모두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생장을 감소시키고 말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에 따라서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다르니까 대기오염 물질에 저항력이 강한 수종을 심고 내연성이 강한 수종, 그 다음에 산성토양을 개량해주는 것도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는 방제법이다. 하지만 택벌을 피하고 개벌로 전환한다? 자, 이거 틀렸어요. 택벌이라는 건 선택적으로 감벌하는 거고, 개벌은 일시에 모두 베버리는 거죠. 산의 나무를 한꺼번에 다 베버리는 개벌보다는 당연히 택벌을 해야 대기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택벌보다 개벌로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잠복기간이 가장 짧은 수목병은 포플러 잎녹병, 낙엽성 잎떨림병, 잣나무 털럭병, 소나무 혹병 중에 가장 잠복기간이 짧은 거는 포플러 잎녹병입니다. 4에서 6일 잠복하고 발병한다. 포플러 잎녹병. 낙엽성 잎떨림병은 1개월에서 2개월, 잣나무 털녹병은 1년에서 2년을 잠복했다 발병하고요. 소나무 혹병은 제일 긴 2에서 4년 있다가 발병합니다.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주가 병원체에 감염됐는지 쉽게 알기가 어렵다. 소나무 혹병. 잠복기간 가장 짧은 수목병은 포플러 잎녹병 4에서 6일이다. 자, 이러한 포플러 잎녹병의 중간 기준은 낙엽성 일본 잎갈나무입니다. 포플러 잎녹병 중간 기준은 일본 잎갈나무다. 곰솔 1-1 묘에 지상부 무게가 27g, 지하부 무게가 9g일 때 TR율은, 자, TR율은 타퍼 루트죠. 타퍼 루트. 지하부 뿌리부에 대한 지상부의 무게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27 나누기 9, TR율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도 나온다. 타퍼 루트 TR율입니다. 파종 후 작업 관리 중에 삼나무 묘목의 뿌리 끊기 작업 시기는, 삼나무 묘목 뿌리 끊기 당근 작업 시기는 9월입니다. 자, 묘목의 뿌리 끊기는 왜 해주죠? 측근과 세근을 발달시키거나 아니면 지상부가 너무 웃자라서 뿌리 끊기를 통해서 세력을 좀 줄여야 될 때, 그럴 때 묘목 뿌리 끊기를 해주는데, 자, 이 삼나무나 일본 잎갈나무, 낙엽송은 웃자라기 쉬운 수종입니다. 그래서 삼나무 묘목의 뿌리 끊기 작업은 9월에 실시한다.
용재 생산과 연료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하목은 짧은 윤벌기로 모두 베어지고 상목은 택벌식으로 벌채되는 작업종은 바로 중림 작업입니다. 기존의 나무를 벌채하고 새로운 산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산림갱신이라고 하죠. 이 산림갱신 방법으로는 택벌 작업, 개벌 작업, 산벌 작업, 외림 작업, 그리고 모수만 남긴 채 다른 모든 인목을 제거하는 모수 작업까지 이렇게 모두 산림갱신의 방법인데요. 용재 생산과 연료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수고가 낮은 아래에 있는 하목들은 짧은 윤기로 모두 베어지고 위쪽 상목들은 택벌식으로 벌채되는 작업종이 중림 작업입니다. 택벌 작업은 성숙목만 골라서 국소적으로 선택적으로 벌채하는 것으로 지름이 굵은 것 가는 것 그리고 늙은 나무 어린 나무 모두 불규칙하게 다층림을 이루도록 작업하는 게 택벌 작업. 산벌 작업은 전체 인분을 띠 모양으로 구획해서 예비벌, 하종벌, 후벌, 예비벌, 하종벌, 후벌 요게 포인트죠. 이렇게 3개 순서로 나누어서 짧은 기간에 모두 벌채하는 방법이 산벌 작업입니다. 외림 작업은 왜소하다. 주로 작게 길러서 땔감 생산이나 농업용 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짧은 벌기로 모두 베기 한 다음 맹아로 갱신하는 방법이 외림 작업. 전체 나무를 모두 한꺼번에 베어내고 새로운 인분을 형성하는 게 개벌 작업입니다. 양수 수종에 적용하고 모두 베어내니까 개벌 작업 후에는 나이가 비슷한 동령님으로 형성되겠죠. 개벌 작업. 이렇게 갱신을 구분해서 알아둡니다. 뛰어난 번식력으로 수목 피해를 가장 많이 끼치는 동물은 까치, 노루, 사슴아니고 들쥐입니다. 들쥐는 번식력이 뛰어나고 겨울잠도 자지 않고 1년 내내 사과나무 같은 유실수의 뿌리나 참나무, 적송, 단풍나무 할 것 없이 수목에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다. 들쥐입니다. 소나무의 암꽃 분화 시기는 여름인 8월입니다. 8월경에 암꽃이 분화한다. 소나무의 암꽃 분화 시기는 8월경입니다. 곤충의 청각기관인 존스턴 기관은 더듬이의 땡땡에 위치한다. 이건 한번 보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죠. 곤충의 청각기관인 존스턴 기관은 더듬이의 팔꿈마디에 위치합니다. 자, 흔들흔들 거린다고 해서 흔들마디라고도 하는 팔꿈마디는 그림과 같이 더듬이의 꺾인 부분 팔꿈마디에 있습니다. 여기 존스턴스 오간, 존스턴 기관이 있죠. 요 팔꿈마디 부분에 있다. 존스턴 기관. 잇목을 고사시킬 정도로 피해를 주며 1년에 3회 발생하는 해충은 자 어디서 본 적 있는데요. 앞에 했었죠? 왕소나무좀입니다. 그냥 소나무좀은 1년 1회 발생하는데 왕이니까 왕 3회 발생한다. 왕소나무좀. 대패형 톱날의 창날 각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지난 시간에 외웠었죠? 대패형 톱날의 창날각, 가슴각, 지붕각은 각각 35, 90, 60도였습니다. 그래서 창날각은 35도다. 대패형 톱날의 창날각도는 35도, 가슴각은 90도, 지붕각은 60도입니다. 자, 이 창날각은 톱날을 위에서 봤을 때 날이 깎인 각도죠? 위에서 봤을 때 날 각도가 창날각이다. 토양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해를 가물 한자를 써서 한해라고 합니다. 한해는 가물 한, 토양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긴다. 토양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가뭄 피해가 한해입니다. 삽수를 했을 때 발근이 비교적 잘 되는 수종과 비교적 어려운 수종, 대단히 어려운 수종으로 나눌 수 있을 때 비교적 잘 되는 수종은 삽수가 잘 되는 수종이다. 밤나무 아니고 소나무 아니고 단풍나무 아니고 은행나무입니다. 삽수했을 때 발근이 잘 되는 수종은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측백, 양버즘나무, 버드나무, 사철, 개나리, 주목, 향나무 있고요. 삽수 발근이 안 된다. 삽수 발근 어려운 나무는 밤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해송, 백합나무가 삽수 발근이 잘 안 됩니다. 은행나무는 비교적 삽수가 잘 된다. 침엽수 또는 화렵수에 잎과 줄기에 발생하는 그을음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깍지벌레나 진딧물에 의해서 황변 그을음을 발생시키고 감동호사치, 감나무, 동백나무,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 시자나무 등에 발생하죠. 그을음병의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은 당연히 흡즙성 곤충인 깍지벌레, 진딧물을 방제해야 되겠죠. 그을음병 방제는 깍지벌레, 진딧물 등 흡즙성 곤충 방제가 효과적이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땡땡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바로 곰팡이죠. 벚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해 발생하는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과 달리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벚나무 빗자루병, 곰팡이. 소립종자의 실중은 어떻게 구하죠? 자, 종자 1000립의 4회 평균 중량을 소립종자의 실중으로 부릅니다. 이 실중이란 종자 1000립의 무게를 4회 반복 측정해서 평균을 낸다. 종자 1000립 무게의 4회 평균 중량이 실중입니다. 이른 봄에 수목의 발육이 시작된 후 갑자기 내린 서리에 의해서 어린 잎이 받는 피해는 자, 서리 피해는 겨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겨울 지나고 이른 봄에 왔다. 늦은 서리라고 해서 만상이라고 부르고요. 겨울보다 빨리 늦가을에 발생했다.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겨울 피해는 겨울동, 동상이겠죠. 이른 봄에 수목의 발육이 시작된 후에 갑자기 내린 서리에 의해서 어린 잎이 받는 피해는 이른 봄이라고 조상하면 안 되고 겨울에 와야 되는 게 늦게 봄에 왔네. 만상 찾으셔야 됩니다. 등화유살, 등화유살로 가장 많이 구제할 수 있는 해충은 자, 이 등화유살은 불빛으로 유인해서 살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불빛을 좋아하는 놈이어야 되겠죠? 자, 생각나는 게 나방이 있겠네요. 어스랭이 나방, 나방류와 풍뎅이는 빛을 쬐면 모여드는 주광성 해충이기 때문에 등화유살로 구제할 수 있다. 벌목 중 나무에 걸린 나무에 방향 전환이나 벌도목을 돌릴 때 사용되는 작업도구는 자, 나무가 걸렸다. 너무 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힘을 주려면 지렛대를 이용해야 됩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나무의 방향 전환이나 벌도목을 돌릴 수 있다. 자, 산벌 작업의 순서는 먼저 예비벌하고 하종벌, 후벌 순입니다. 산벌 작업의 순서는 예하후다. 예비벌, 하종, 후벌 순입니다. 예비벌은 갱신을 준비하는 단계고 하종벌은 종자가 땅에서 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하종벌이에요. 그리고 어린 치수가 충분하게 발생 후에 치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한 벌채가 후벌입니다. 산벌 작업 순서는 예비벌, 하종벌, 후벌이다. 예하후.
종자의 발화 시기는 사시나무, 느릅나무가 14일로 가장 빠르고요. 화백은 21일, 그리고 42일로 가장 느린 것이 목련입니다. 사시나무, 느릅나무, 화백, 목련 중에 목련이 42일로 종자의 발화 시기가 가장 느립니다. 임업용 기계톱 엔진을 냉각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순행식 아니고 공냉식입니다. 임업용 기계통 엔진 냉각 방식은 공냉식이다. 그루터기에 발생하는 맹활을 이용해서 후계림을 만드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땅과 가까운 근주 부근에서 발생하는 맹활을 이용해서 빠른 벌기로 땔감 생산이나 농업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외림 작업입니다. 그루터기 근주에 발생하는 맹활을 이용해서 후계림을 만드는 작업을 외림 작업이라고 한다. 포플러 모자이크병은 땡땡에 의해서 발병한다. 세균 곰팡이 아니고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포플러 모자이크병,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모자이크 바이러스 연결시키고요. 충분히 자란 유충은 먹는 것을 중지하고 유충 시기에 껍질을 벗고 번데기가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번데기 용자를 써서 용화라고 합니다. 이제 다 큰 유충은 먹는 것을 중지하고 유충 시기 껍질을 벗고 번데기가 되는데, 번데기가 되는 현상은 번데기 용자를 써서 용화라고 한다. 바람에 의해 비화하는 불꽃이 막 날아다니는 현상은 어느 종류의 산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산불의 종류에는 지중화, 지표화, 수관화, 비산화가 있는데, 그 중에 수목의 위쪽 수관부만 타고 불길이 급속도로 번지는 이 수관화가 바로 바람에 의해 비화하는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수관화는 나뭇가지나 잎이 무성한 수관 부분만을 태우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산불을 말합니다. 바람이 강할 때 불길이 나뭇가지 잎으로 계속 이어져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이 되죠. 수관화, 아주 무섭죠? 자, 농업용 트랙터를 임업용으로 활용할 때는 앞차축과 뒤차축의 하중비를 앞차축은 60, 뒤차축은 40을 둬야 됩니다. 60대 40이다. 농업용 트랙터를 임업용 트랙터로 바꿀 때는 앞쪽에 웨이트나 집재 장치를 달아서 하중을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이 60, 뒤쪽이 40이다. 밤나무 등의 대립종자 파종에는 전뿌림, 전파를 이용합니다. 알갱이가 굵은 대립종자 파종에는 하나씩 전뿌림을 한다. 밤나무 등 대립종자 파종에는 10에서 20cm 간격으로 한두 개씩 파종하는 전뿌림, 전파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접붙이기는 무슨 접붙이기일까요? 서로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는 접수용 묘목과 대목용 묘목을 나란히 접근시켜서 양쪽 묘목의 측면을 각각 칼로 도려낸다. 도려낸 면을 서로 밀착시킨 상태에서 접목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바로 기접법입니다. 줄기, 줄기를 서로 맞대어 접합한다. 기접법. 자, 인접해서 독립해서 자라고 있는 접수용 묘목과 대목용 묘목을 서로 줄기를 양쪽 묘목의 측면을 각각 칼로 도려낸 다음에 서로 밀착시켜서 줄로 단단히 묶어주는 방법. 기접법입니다. 벌도목 운반이 주목적인 임업기계는 자, 이와 같이 집게가 달려서 벌도목을 실어서 운반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데요. 바로 포워더입니다. 포워더 로깅 이퀴프먼트. 벌도목 운반이 주목적인 임업기계는 포워더다. 체인톱의 점화 플러그의 정비 주기는 주간 정비에 속합니다. 점화 플러그, 안내판, 체인 톱날은 매주 점검하는 주간 정비에 속한다. 자, 체인톱의 1일 정비 항목에는 휘발유와 엔진 오일의 혼합유인 연료와 에어 필터를 점검하고요. 분기 정비로는 윤활 유통, 스트레이너, 거름망이죠, 시동줄, 시동 스프링, 냉각기, 전자점화장치, 기화기, 연료통을 점검하고 연료 필터를 청소한다. 분기정비, 점화 플러그는 주간정비에 속한다. 정원목 및 정원석 주위에 잇목을 휘감은 풀들을 깎을 때는 자, 예불기 날 형태를 조금 덜 위험한 나일론 코드식으로 선택합니다. 정원목, 정원석의 주위에서 잇목을 휘감은 풀들을 깎을 때는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나일론 코드식 예불기 날을 선택한다. 자, 이 나일론으로 된 날은 쇠로 된 날보다 절단력은 떨어지고 돌멩이나 잘린 풀들이 멀리 튕겨나가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쇠날보다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잇목을 휘감은 풀들을 깎을 때는 나일론 코드식이다. 인공조림과 비교한 천연갱신의 특징으로 인공적으로 조림할 때보다 조림 실패 위험이 적고 대신 숲 조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야생동물 등 생태계 구성원 보호에는 유리한 게 천연갱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산된 목재가 균일하진 않겠죠? 인공조림과 비교해서 천연갱신은 조림 실패 위험이 적고 숲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생태계 구성원 보호에 유리하지만 생산된 목재가 인공조림에 비해서 균일하진 않다. 예비벌을 실시하는 주요 목적은 잔존목의 결실을 촉진하고 부식질의 분해를 촉진한다. 그리고 어린 나무 발생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비벌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벌채목 반출을 용이하기 위해서다 틀렸어요. 예비벌을 실시하는 이유는 잔존목의 결실 촉진, 부식질의 분해 촉진, 어린 나무 발생에 적합한 환경 조성이지 벌채목 반출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 소나무에 용기묘, 포트묘죠? 용기에 담아서 묘목을 기르는 용기묘 생산을 할 때는 육모용 비료로 하이퍼넥스나 BS 그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량토인, 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을 1대1대1의 비율로 섞어서 상토를 제조한다. 맞고요. 시비를 할 때는 관수와 함께 실시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생장을 하지 않으므로 관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겨울에도 관수를 해준다. 묘포지, 어린 묘목을 키우는 땅이죠. 묘포지 선정 요건은 교통이 편리하고 양토나 사질 양토로 관수 배수가 용이한 곳이어야 되겠죠. 질퍽한 점토지는 안 된다. 그리고 1에서 5도 정도 경사지로 국부적인 기상피해가 없는 곳으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물리적 성질보다 화학적 성질이 중요하므로 매우 비옥한 곳을 택한다. 틀렸어요. 묘목을 키우는 묘포지는 토지의 비옥도보다는 오히려 보수력이나 통기성 같은 물리적 성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토지 비옥도 중요하지 않다. 비옥한 땅이어야 된다. 틀린 답입니다.
개화한 다음 해에 결실을 하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소나무와 자작나무입니다. 개화한 다음 해에 결실하는 수종은 소나무와 자작나무다. 소자 돌아왔습니다. 다음 해에 결실을 맺어 돌아오죠. 소자 돌아왔습니다. 다음 해에 결실을 맺는 수종은 소나무와 자작나무다. 구과가 성숙한 후에 10년 이상이나 모수에 부착되어 종자의 발화력이 상실되지 않고 산불이 나면 인편이 열리는 수종은 방크스 소나무입니다. 방크스 소나무는 구과가 성숙한 후 10년 이상 모수에 부착돼서 종자의 발화력이 상실되지 않고 산불이 나면 인편이 열린다. 산불이 나면 인편이 빵긋하고 열린다. 방크스 소나무입니다. 자, 이 TR율이란 타퍼 루트인데요. 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중량비를 나타냅니다. 자, 이 식물은 이 TR율을 1로 유지하면서 생장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가 잘렸다 그러면 뿌리가 잘린 만큼 지상부도 잘라줘서 밸런스를 유지해줘야 되고요. 혹은 무리하게 전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 TR율을 중요시하는데요. 이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면 TR율 값이 커집니다. R이 줄어들고 T가 커지는 거죠. 뿌리부가 상하고 지상부가 과도하게 자란다. 그리고 좋은 묘목은 지하부와 지상부가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 TR율 값이 클수록 좋은 묘목이다? 자, 비율이 안 맞는 거죠. 1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뿌리가 쇠약하거나 지상부가 너무 크다. 그랬을 때 TR율의 값이 크겠죠. 좋은 묘목이 아닙니다. 침엽수 가지치기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그림과 같이 아래 방향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침엽수 가지치기는 아래 방향으로 수직으로 잘라준다.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된 만 3년생의 묘목의 표기 방법은 자, 2학년 일반으로 표시합니다. 앞에는 파종상, 뒤에는 판가리상입니다. 2-1로 표기한다.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된 만 3년생의 묘목은 2학년 일반으로 표기합니다. 미래목의 구비 조건은 미래목은 향후 경제적인 가치를 띌 것으로 보여서 계속 키우는 나무를 미래목이라고 하죠. 자, 미래목은 피합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아야 되고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당연하겠죠. 미래목의 구비 요건은 피합을 받지 않은 상층부 우세목, 나무 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고 병충해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위 잇목보다 월등히 키가 큰 것, 수고가 높은 것을 택한다? 틀렸어요. 키보다는 건강한 나무여야 되겠죠. 주위 잇목보다 월등히 수고가 높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수종별 무기 양료의 요구도가 적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된 것은 자, 소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순입니다. 소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순으로 소나무가 가장 무기질 비료의 요구도가 적다. 그 다음 자작나무, 백합나무 순입니다. 소자백. 종자 발화 시험 기간이 가장 긴 수종으로 짝지어진 것은 소나무, 삼나무죠. 종자 발화 시험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소나무, 삼나무입니다. 자, 모수 작업. 성숙된 잇목을 벌채할 때 그 일부분 모수를 남겨둬서 종자를 공급하게 하고 그 밖에 나머지 잇목은 벌목해버리는 게 모수 작업입니다. 모수 작업의 모수 본수보다 많은 모수를 수강생장, 주변을 쳐내서 햇빛과 양분을 많이 받게 해서 생장을 촉진시키는 거죠. 수강생장을 촉진시켜 다음 벌기에 지름이 굵은 대경제를 생산하면서 갱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방법을 보잔목 작업이라고 합니다. 남겨서 보존한다. 보잔목 작업, 모수 작업의 모수 본수보다 많은 모수를 수강생장 촉진시켜서 다음 벌기에 대경제, 지름이 굵은 대경제를 생산하면서 갱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을 보잔목 작업이라고 한다. 주로 뿌리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는 수종은 오동나무입니다. 뿌리 삽목 오동나무. 뿌리를 이용해서 삽목한다. 오동나무 찾으십시오. 속가배기가 잘 된 임지, 그리고 나이가 어린 유령님 단계에서 집약적으로 관리된 인분에서 생략이 가능한 산벌 작업 과정은 예비벌입니다. 자, 속가배기가 잘 됐고 이미 나이가 어릴 때 집약적으로 관리가 돼서 할 필요가 없는 생략이 가능한 산벌 작업 과정은 예비벌이다. 자, 봄에 가식할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식은 바람이 적은 곳, 토양의 습도가 적절한 곳, 배수가 양호하고 그늘진 곳에서 해야 됩니다. 점토질 안 되고 햇빛 쨍쨍 안 된다. 그래서 남향이다, 양지 바른 곳이다. 틀렸겠죠? 남향으로 양지 바른 곳에서 가식하지 않습니다. 최종림의 조성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종자를 채취하는 최종림의 조성 목적은 당연히 우량종자 생산이겠죠. 최종림의 조성 목적은 우량종자 생산이다. 소나무의 종자 무게가 45g이고 협작물을 제거한 후의 무게가 43.2g일 때 순양률은 자, 순양률은 종자 전체 무게분의 협작물을 제거한 순수 종자 무게를 뜻합니다. 그래서 종자 전체 무게 45g은 분모로 가고 순수 종자 무게 43.2g이니까 곱하기 100에서 96%가 나온다. 자, 만약에 협작물 무게가 나왔다 그러면 전체 종자 무게에서 협작물을 뺀 무게가 분자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순양률 공식은 순퍼전이다. 순종 무게 나누기 전체 무게입니다. 순전, 순퍼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외림의 특징으로 왜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고가 낮고 맹하로 갱신되며 땔감 생산용으로 알맞습니다. 하지만 벌기가 길다. 자, 벌채 주기가 짧습니다. 외림의 특징으로 수고 낮고 맹하로 갱신되고 땔감 생산용으로 알맞고 벌기가 긴 게 아니고 짧다. 감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벌은 지름 생장을 촉진하고 숲을 건전하게 만듭니다. 벌채가 되기 전에 나무를 솎아베어 중간 수입을 얻을 수 있고요. 나무를 솎아벤 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돼서 표토의 유실을 막고 빗물을 오래 머무르게 하여 숲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자, 감벌의 역할 맞아요. 하지만 빽빽한 밀도로 경쟁을 촉진시켜서 나무의 형질을 좋게 한다? 자, 빽빽한 밀도로 경쟁을 촉진시키면 나무의 형질이 나빠지겠죠. 좋게 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수종은 잣나무입니다. 삼나무, 백송, 연필, 향나무 아니고 잣나무가 우리나라 원산지예요. 자, 택벌 작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택적으로 벌채를 한다. 택벌 작업은 모든 연령의 나무들이 비교적 동일한 면적을 차지해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숲을 대상으로 해서 숲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소수의 늙은 나무나 생장이 불량한 어린 나무들을 최소한으로 제거해서 숲의 건전한 생장을 유지하는 그런 산림 작업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 이 보속이란 매년 해마다 수확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택벌 작업 특징 맞고요. 산림 경관을 조성한다. 맞겠죠? 전체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택벌을 하니까 산림 경관 조성 맞다. 그리고 임지의 생산력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양수의 수종을 갱신한다. 자, 요건 택벌 작업의 특징 아닙니다. 요건 모수 작업의 특징이죠. 양수 수종 갱신은 택벌 작업 특징 아니다. 자, 파종상 해가림 시설을 제거하는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7, 8월에 합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해가림 시설을 제거한다.
자, 파종상의 해가림 시설입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해가림 시설 제거한다. 순양률 80%, 발화율 90%인 종자의 효율은, 자, 종자의 효율은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입니다. 효율은 순발력이 좋은 거죠?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 두 개 그냥 곱한다. 8, 9, 72, 72%입니다. 효율은 곱한다. 뭐를? 순발률,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 해서 구합니다. 여기서는 8, 9, 72, 72%가 답입니다. 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은 모자이크병입니다. 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황록색 또는 황색 부분과 짙은 녹색이 모자이크 모양으로 얼룩진 병징으로 나타나는 모자이크병, 바이러스로 발병합니다. 배나무 붉은 별무늬병은 향나무를 중간기주로 합니다. 배나무 붉은 별무늬병은 향나무 중간기주로 해서 기주교대를 한다. 자, 잣나무 털록병은 송이풀과 까치밥나무죠. 잣나무 털록병의 중간기주는 송이풀과 까치밥나무. 배나무 붉은 별무늬병은 향나무를 중간기주로 한다. 오리나무 잎벌레는 성충과 유충 모두 나무를 가야 합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식성이 대단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나무를 가야 한다. 성충 및 유충 모두 나무를 가야 하는 것은 오리나무 잎벌레입니다. 자, 풍뎅이과는 묘포에서 지표면 부분에 뿌리 부분을 주로 가야 합니다. 풍뎅이 뿌리입니다. 풍뎅이과는 지표면 부분 뿌리 부분을 주로 가야 한다. 손벌레과, 혹파리과, 유리나방과 뿌리 부분 가야 하지 않지만 풍뎅이과가 가야 합니다. 뿌리 부분. 곤충과 거미의 차이는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이고 거미는 머리, 가슴 한 부분과 배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곤충과 거미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 거미는 머리, 가슴, 배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 1회 발생하며 9월 하순 유충이 월동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해충. 솔잎폭발이죠. 솔잎폭발이의 유충은 9월 하순에 월동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솔잎폭발이. 벚나무 빗자루병의 병원체는 짠항균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의 병원체는 짠항균이다. 짠항균. 솔라방의 주요 가해 부위는 소나무 잎입니다. 줄기, 뿌리, 종자 아니고 솔라방은 잎을 가야 합니다. 산불에 의한 피해도 및 위험도에 설명해서 침엽수는 화렵수에 비해서 그 피해가 심하고요. 음수는 양수에 비해서 산불 위험도가 낮습니다. 음수가 양수보다 불 잘 안 붙는다. 그리고 낙엽 화렵수 중에서 코르크층이 두꺼운 수피를 가진 수종이 산불에 강합니다. 아무래도 두꺼운 수피가 산불에 강하다. 자, 맞고요. 하지만 단순님과 동령님이 혼효림 또는 이령님보다 산불 위험도가 낮다. 자, 종류를 단순하게 심었을 때, 나이가 비슷하게 심었을 때 단순님, 동령님이 종류를 섞어 심거나 이령님, 연령대를 다르게 해서 심은 것보다 산불 위험도가 높습니다. 낮다 하면 틀린다. 단순님과 동령님이 산불 위험도가 더 높다. 아바메틴, 유제 1000백을 만들려면 물 18리터에 유제 몇 리터를 타야 되는가? 자, 양량 구하는 문제죠. 양량은 일단 자, 단위가 다르면 단위를 먼저 맞춥니다. 물은 18리터고 유제는 밀리리터니까 물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또 밀리리터 단위에 맞춥니다. 그런 다음 물 퍼 배수. 양량 공식이죠. 물 나누기 배수해준다. 18리터는 18,000ml니까 18,000ml 나누기 1100 배수해주면 18ml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왼쪽에 계산기 켜셔서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18ml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살충제 중에 침투성 살충제가 진딧물의 화학제 방제법 중에 천적보호에 유리합니다. 천적보호에 유리한 것은 훈증제, 기피제, 접촉살충제 아니고 침투성 살충제. 침투성 살충제가 진딧물만 죽이고 천적은 보호한다. 곤충이 생활하는 도중에 환경이 좋지 않으면 발육을 멈추고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 곤충이 임시적으로 발육을 멈추고 정지하는 현상입니다. 바로 휴면입니다. 곤충의 휴면은 생활 도중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발육을 멈추고 좋은 환경 될 때까지 기다리는 현상이다. 휴면. 자, 모잘록병은 병원균이 과습한 토양에서 묘목 뿌리로 침입합니다. 모잘록병은 과습한 토양에서 뿌리로 침입한다. 모잘록병은 과습뿌리다. 모잘록병. 주로 나무의 상처 부위로 병원균이 침입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상처 부위에 외과 수술을 해야 되며 저항성 풍정을 심어서 방지하는 병은 자, 아주 지독한 놈이죠. 보통 외과 수술을 해야 방제를 할 수 있는 병입니다. 향나무 녹병, 소나무 잎떨림병, 삼나무 붉은 마른병 아니고요. 바로 밤나무 줄기 마른병이 외과 수술하거나 저항성 품종을 심어서 방제해야 될 정도로 아주 치료가 힘든 끈질긴 병입니다. 밤나무 줄기 마른병. 이른 봄에 수목의 발육이 시작된 후에 갑자기 내린 서리에 의해서 어린 잎이 받는 피해를 만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른 봄에 수목의 발육이 이미 시작됐는데 갑자기 내린 서리에 의해서 어린 잎이 받는 피해는 만상 피해입니다. 농약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자, 유제, 분제, 수화제 모두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죠. 하지만 전착제 물리적 형태 아닙니다. 유체나 분제, 액체, 수화제로 나눈 것이 농약을 물리적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포플러류의 잎의 뒷면에 초여름 오렌지색의 작은 가루덩이가 생기고 정상적인 나무보다 먼저 낙엽이 조기 낙엽이 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병은 잎녹병입니다. 포플러류 잎 뒷면에 초여름 오렌지색의 작은 가루덩이가 생기고 정상적인 나무보다 먼저 낙엽이 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병은 잎녹병이다. 솔라방의 발생 예찰은 월동하기 전에 유충의 밀도를 조사합니다. 솔라방이 발생할 건지 아닌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는 관찰은 월동하기 전에 유충의 밀도를 조사해서 파악한다. 잣나무 털녹병균의 침입 부위는 잎입니다. 잣나무 털녹병균 침입 부위는 잎이다. 농약의 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약의 독소는 경구와 경피에 투여해 시험하고요. 농약의 독성은 중위치사량으로 표시한다. LD50 시험동물의 50%가 죽는 농약의 양을 뜻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농약의 독성은 농약의 양 미리그램 나누기 시험동물의 체적 아닙니다. 중량이죠. 시험동물의 중량으로 표시합니다. 체적 틀렸다. 자, 반수치사량 LD50은 급성 독성 강약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 농약의 양을 뜻하며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의 농약 양으로 표시합니다.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이지 세제곱미터 체적 아니다. 자, 체인톱에 의한 벌목 작업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목 작업 시 도피로를 정해두고 걸린 나무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넘깁니다. 그리고 벌목 방향은 집재하기가 용이한 방향으로 자, 벌목해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집재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한다. 다 맞고요.
하지만 벌목 영역을 벌도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1.2배에 해당하게 한다. 틀렸습니다. 자, 벌목 작업 영역은 벌도목의 수고의 2배입니다. 2배에 해당하도록 한다. 2배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자, 벌목 방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벌목 방향을 설정하고 수구를 자르고 추구를 자르고 벌목을 합니다. 자, 나무가 있을 때 벌목 방향을 정하고 수구를 자르고 추구를 잘라서 벌목 방향으로 나무가 안전하게 쓰러지도록 한다. 자, 엔진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1초 동안 75kg의 중량을 1m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동력의 단위를 마력이라고 하죠. 1초 동안에 75kg의 중량을 1m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동력의 단위를 마력이라고 한다. 자, 영국 마력을 1HP, 홀스파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마력을 1PS라고 하죠. 1초 동안 75kg을 1m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동력이다. 마력 찾으십시오. 체인톱의 평균 수명과 안내판의 평균 수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체인톱은 수명이 1500시간이죠. 그리고 안내판은 450시간입니다. 체인톱은 1500시간, 안내판은 450시간이 수명이다. 이 사이클 가솔린 엔진의 휘발유와 윤활유의 적정 혼합비는 휘발유 25에 윤활유 1을 섞습니다. 25대 1이다. 체인톱의 엔진인 이 사이클 가솔린 엔진의 휘발유와 윤활유의 혼합비는 휘발유 25, 윤활유 1을 섞습니다. 예불기 톱이 회전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예불기 예초기 톱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산림 작업용 도끼의 날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아치형으로 연마해야 되고, 벌목용 도끼날의 각도는 9에서 12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용 도끼날의 각도는 8에서 10도가 적당하다. 산림작업용 도끼는 완만한 곡선에 아치형으로 연마하고, 벌목용은 9에서 12도, 가지치기용은 8에서 10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삼각형으로 연마해야 된다. 틀렸어요. 산림작업용 도끼는 도끼날이 목재에 끼는 것을 막기 위해 삼각형이 아니라 아치형으로 연마한다. 체인톱에 체인 오일을 급유하는 과정에서 묽은 윤활유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가이드바의 마모가 빨리 됩니다. 체인톱에 묽은 윤활유 사용하면 가이드바 마모가 빨리 된다. 엔진 내부 마모, 엔진 과열, 회전속도 감소한다. 다 틀렸고, 묽은 윤활유 썼을 때는 가이드바가 빨리 마모됩니다. 체인톱에 사용되는 연료인 혼합유를 제조하기 위해 휘발유와 함께 혼합하는 것은 아까 25대 1로 혼합했죠? 윤활유입니다. 엔진오일. 휘발유와 함께 25대 1 비율로 엔진오일을 혼합해서 체인톱의 연료인 혼합유를 제조한다. 화렵수 벌목 작업 시 손톱, 핸드소에 손톱의 삼각형 톱니날 젖힘 크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화렵수 벌목 작업 시 삼각형 톱니날 젖힘은 0.2에서 0.3mm 정도 합니다. 자, 손톱에 톱니날이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하나씩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젖혀져 있는데, 그 삼각형 톱니날의 젖힘 크기는 0.2에서 0.3mm다. 4행정기관과 비교한 2행정기관의 특징은 연료 소모량이 크고 저속 운전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혼합 연료 이외에 별도의 엔진 오일을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 동일 배기량에 비해서 출력이 작다? 요건 틀렸어요. 동일 배기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2행정기관이 출력이 크다. 2행정기관은 연료 소모량이 크고 저속 운전이 곤란하고,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섞은 혼합 연료를 제조할 때 엔진오일을 종 섞기 때문에 별도의 엔진오일을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작다 하면 틀립니다.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크다. 체인톱의 장기 보관 시 처리해야 될 사항을 보면, 연료와 오일을 일단 비우고 매월 10분 정도는 가동시켜서 건조한 방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특수 오일로 엔진을 보호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장기 보관 시 특수 오일 쓰고 연료와 오일은 비우고 매월 10분 정도 가동시켜서 건조한 방에 보관한다.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장력 조정 나사를 조정하여 체인을 항상 팽팽하게 유지한다. 틀렸습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약간 느슨하게 해놓는다. 장기 보관 시 체인을 팽팽하게 유지한다. 틀렸습니다. 체인톱의 안전장치로는 체인잡이, 핸드가드, 방진 고무 있고요. 체인 장력 조절 장치가 안전장치는 아니죠. 체인톱의 안전장치에는 체인잡이, 핸드가드, 방진 고무는 맞고 장력 조절 장치 아니다. 묘목을 심을 때 뿌리를 잘라주는 주된 이유는, 자, 뿌리를 잘라주는 당근 작업을 통해서 측근과 세근을 발달시켜서 활착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묘목을 심을 때 뿌리를 잘라주는 주된 이유는 가는 뿌리들, 측근과 세근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양분과 수분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고, 측근과 세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뿌리 잘라준다. 다음 중 묘목의 TR율이 가장 좋은 것은, 자, TR율은 뿌리부, 지하부에 대한 지상부의 비율이죠. 1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TR율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이 지상부가 지하부보다 크다. 즉, 뿌리 발달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죠. 토양에 수분이 많거나 일조가 부족하거나 해서 뿌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묘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기에서는 3이 제일 작죠? 3, 5, 7, 9 중에 TR율이 가장 좋은 것은 3이다. 호두나무의 접목을 실시한 후에 캘러스 조직 형성에 필요한 적정 온도 범위는, 자, 20에서 30도입니다. 보통 식물을 구성하는 조직에는 세포 분열을 하는 분열 조직과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영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캘러스 조직은 일종의 분열 조직입니다. 아직 많이 분화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이기 때문에 식물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주변에 생기는 세포 분열을 위해 형성된 분열 조직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목을 실시한 후에 이 세포 덩어리 캘러스 조직을 형성하려면 20에서 30도가 적당하다. 묘목을 기르는 묘포의 입지 선정 시에는, 자, 교통이 편리하고 남향이어야 좋다고 그랬죠? 서향 안 됩니다. 서향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경사도는 3에서 5도, 5도 이하가 적당하다. 그리고 토질은 점토질, 질땅 절대 안 되고 사양터야 됩니다. 그리고 관 배수가 용이한 곳, 묘목을 길러서 옮겨 심을 조림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이면 좋다. 또 개간된 토양으로 토심이 30에서 6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묘포지. 자, 조림지에 종자를 직접 뿌려 조림하는 것을 파종조림이라고 합니다. 조림지에 종자를 직접 뿌리니까 파종조림이다. 쉽죠? 자, 미루나무에는 삽목조림이 많이 쓰입니다. 미루나무는 가지를 꽂아서 조림하는 삽목조림이 많이 쓰인다. 자, 이런 삽목으로 발근이 잘 되는 나무에는 미루나무, 버드나무 있고요. 개나리, 은행나무, 포플러나무도 삽목으로 발근이 잘 됩니다. 자,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쯤에 30cm 정도로 가지를 잘라서 20cm 정도 땅에 묻히게 꽂으면은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미루나무, 버드나무뿐만 아니라 개나리, 은행나무, 포플러나무도 삽목으로 발근이 잘 되는 나무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택벌림에서 가장 많은 본수의 경급. 지름은, 자, 택벌림의 가장 많은 본수의 경급은 소경급입니다. 자, 택벌림에는 다양한 수종,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많은 본수의 경급은 지름이 작은 소경급이다.
자, 삽목시에 사용하는 밝은 촉진제로는 IAA, IBA, NAA 있습니다. 삽목시 밝은 촉진제는 IAA, 인돌 초산, IBA, 인돌 부틸산, NAA, 나프텔란 초산 있다. 자, 인돌이 I고 초산이 A입니다. 그래서 IAA, IBA, NAA, 인돌 초산, 인돌 부틸산, 나프탈렌 초산은 모두 밝은 촉진제고요. 디프렉스, DEP, 요건 이름이 완전 다르죠? 밝은 촉진제 아닙니다. 인돌 초산 들어갔다. 밝은 촉진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성번식과 무성번식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유성번식은 종자로 암수 구분이 있는 종자나 암수 구분 없는 포자, 홀씨로 번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유성번식, 종자번식, 주로 파종으로 번식하죠. 반면에 무성번식은 영양번식이라고 하고 파종이 아니라 분구, 취목, 접목, 삽목 등으로 번식하는 종자 없이 번식하는 것이 무성번식입니다. 그래서 실생묘다 하면 유성번식, 종자번식을 한 거고 삽목묘, 취목묘, 접목묘다 하면 무성번식을 한 겁니다. 실생묘는 유성번식, 삽목, 취목, 접목묘는 무성번식이다. 다음 중 종자의 실중이란? 자, 실중의 정의는 미세립 종자 1000립의 4회 평균 중량입니다. 미세립 종자 1000립의 4회 평균 중량이 종자의 실중이다. 자,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미세립 종자 1000립의 4회 평균 중량, 종자의 실중. 자, 파종법의 종류에는 흩어뿌리는 산파, 줄뿌리는 조파, 전뿌림은 전파, 몰아뿌림 상파 있습니다. 대뿌림 없습니다. 파종법의 종류에는 산파, 조파, 전파, 상파 있다. 흩어뿌림 산파, 줄뿌림 조파, 전뿌림 전파, 몰아뿌림 상파 있다. 대뿌림 없다. 자, 조림지 준비 작업에서 둘러배기를 적용하는 데 적합한 수종은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 호두나무는 둘러배기 한다. 호두 둘러. 조림지 준비 작업에서 둘러배기 하는 것은 호두나무. 대목이 비교적 굵고 접붙이기를 하는 접수가 가늘 때 주로 적용되는 접목법은 할접입니다. 할접. 박접 아니고 절접 아니고 복접 아니고 대목이 비교적 굵고 접수가 가늘 때 적용되는 접목법은 할접이다. 할접은 이 쪼개접이라고도 하고요. 접수를 쐐기 모양으로 깎아서 대목을 쪼개서 접목시키는 방법이고 소나무나 낙엽 화렵수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박접은 바탕나무, 대목 껍질 속에 접순을 꽂는 방법이고 껍질이 두꺼운 수종에 많이 이용하고요. 절접은 깎기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접 역시 굵은 대목에 주로 사용하는데 대목을 3cm 정도 깎고 접순을 양쪽 비스듬히 깎아서 형성층을 맞춘 다음에 비닐 등으로 감싸준다. 복접입니다. 자, 인공림에 비하여 천연님이 유리한 점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인공림에 비하여 천연님이 생태 파괴를 덜하죠. 생태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다. 반면에 생육이 고르고 안전하다. 벌기를 앞당긴다. 수종갱신이 용이하다. 요건 다 인공림의 특징이에요. 생육 고르고 벌기 앞당기고 수종갱신이 용이한 건 인공림. 생태적으로 안전하다. 천연님입니다. 자, 무성번식은 초기 생장이 빠르고 개화 결실도 빠르고 씨앗 생산이 잘 안 되는 나무를 번식시킵니다. 씨앗 생산이 유성번식, 종자번식이죠. 당연히 종자번식이 안 되는 나무를 번식시킬 때 무성번식을 사용한다. 초기 생장 빠르고 개화 결실이 당연히 빠르겠죠. 하지만 실생묘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어렵다? 자, 대량 생산도 무성번식이 쉽습니다. 종자 파종으로 생산한 실생묘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쉽다. 무성번식. 자, 일반적으로 곰솔의 암꽃눈이 분화되는 시기는 8월입니다. 8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다. 곰솔의 암꽃눈이 분화되는 시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와 해송의 암꽃눈 분화 시기도 8월에서 9월입니다.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다. 곰솔, 소나무, 해송 모두 암꽃눈의 분화 시기가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다. 둘 다 기출입니다. 자, 무육 작업을 위한 도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무육 작업이란 것은 어린 나무를 성숙한 목재로 키우는 과정의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덩굴치기, 비료주기, 속가내기, 가지치기, 감벌, 병해충 방제 작업 이런 게 모두 무육 작업인데 이 무육 작업에 필요한 도구가 아닌 것은 보육낫 2리톱, 가지치기톱. 2리톱은 이 손톱의 일종입니다. 낫, 톱 같은 것은 다 필요하지만 무육 작업에 쐐기 필요 없어요. 기르는 작업이니까 필요 없고 쐐기는 벌목할 때 필요하죠. 쐐기는 무육 작업에 필요 없다. 자, 접목은 대목만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접수는 휴면 상태일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접목은 대목만 활동 시작하고 접목시키는 나무, 접수는 휴면 상태일 때 하는 게 좋다. 대목은 활동 시작하고 접수는 휴면 상태. 가을에 실시하는 게 좋다. 틀렸어요. 접목은 가을에 실시하는 건 좋지 않다. 자, 취목은 휘무지라고도 하고 취목 시 환상박피하면 발근이 잘 됩니다. 취목할 때 환상박피하면 발근 잘 된다. 삽목과 조직 배양은 무성번식 맞죠? 삽목, 조직 배양은 무성번식이다. 오! 전정가위의 원리는 지렛대 원리죠? 가위의 원리는 지렛대 원리입니다. 다음 수종 중에 암수 땅그루인 것은 은행나무입니다. 삼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모두 암수 한 그루고 은행나무가 암수 땅그루다. 택벌림이 갖는 인분구조. 자, 인분구조란 숲의 구성 상태, 수형, 수관층의 분포를 말하는데요. 나이대가 같은 동령님이냐, 나이대가 다른 이령님이냐, 수형이나 구성, 분포에 따라서 일제림, 단순림, 혼혈임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분구조인데 이 택벌림에는 어린 나무부터 벌기에 달한 성숙목까지 다 함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택벌림은 이령님형이다. 간벌의 기준이 되며 수강급 상급목이 인분의 중요 구성 인자가 되고 1급목이 비교적 적은 곳에서 적용되는 간벌 방식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는 간벌 방식은 비종간벌입니다. 3급목이 중요 구성 인자다. 1급목은 비교적 적다. 요게 키워드고요. 가장 널리 되는 간벌 방식이다. 비종간벌 찾으십시오. 데라사키의 수강급 구분에서 너무 피합되어서 충분한 공간을 주어도 쓸만한 나무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자, 데라사키 수강급 구분은 나무를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급수로 나누는 걸 말하는데요. 자, 4급목이 피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충분한 공간을 주어도 쓸만한 나무로 될 가능성이 없는 걸 말합니다. 4급목. 데라사키의 상층 간벌에 속하는 것은 자, D종 간벌입니다. 데라사키의 상층 간벌에 속하는 것은 D종 간벌이다. 자, 하층 간벌은 A, B, C종, 상층 간벌은 D종을 말합니다. 자, A종을 약도 간벌, B종을 중도 간벌, C종을 강도 간벌이라고 하는데요. 간벌의 세기를 말하죠. 좀 약하게 하는 게 A종, 중간이 B종, 강하게 간벌한다 C종이고 A, B, C는 모두 하층 간벌, D종은 상층 간벌이다. 자, 수강급은 1급목이 좋은 거고 2, 3, 4, 5급목으로 갈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5급목은 거의 죽은 나무, 고사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A종이다 그러면
거의 가능성 없는 나무 4종, 5종만 완전히 베내는 게 A종이에요. 그리고 B종, C종으로 갈수록 그것보다 더 많이 베어내겠죠? B종은 3급목도 벌채를 하고 C종은 2급목까지 벌채한다. 자, 잣나무 2-1-1묘가 뜻하는 것은 파종상에서 2년, 이식을 1년씩 2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4년생 묘목이다. 2-1-1묘라고 돼 있으면 파종상에서 2년, 이식을 1년씩 2번 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총 4년생 묘목을 2-1-1로 표현합니다. 주로 연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벌기를 짧게 하는 작업 방식을 외림 작업이라고 하죠. 절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외림 작업이 연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벌기를 짧게 하는 작업 방식에 해당합니다. 자, 2헥타르의 임야에 밤나무를 4m 간격의 정방향으로 식재를 하려면 얼마의 밤나무 묘목이 필요한가? 자, 묘목 수 구하는 공식은 묘목의 식재 면적 제곱미터 나누기 식재 간격의 가로 세로를 곱한 것 한 주를 심는 데 필요한 공간이겠죠? 그걸 구해서 나눠주면 된다. 자, 묘목 수는 묘목을 심을 식재 면적 여기서는 2헥타르죠? 2헥타르 나누기 가로 세로의 곱 4m 간격의 정방향이니까 4 곱하기 4 16제곱미터가 되죠. 자, 요걸로 나누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는 헥타르 단위로 돼 있으니까 요걸 제곱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헥타르는 20,000제곱미터다. 그러면 20,000제곱미터 나누기 16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1250이 2헥타르 이하의 4m 간격의 정방향 식재를 할 때 필요한 밤나무 묘목이 되겠습니다. 1250본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종자의 결실 주기가 5에서 7년인 수종은 아주 길죠. 결실 주기가 5년 이상 되는 건 낙엽송입니다. 자, 소나무는 경년으로 결실을 맺고요. 전나무, 가문비 나무는 결실 주기가 3에서 4년입니다. 낙엽송은 5년에서 7년이다. 소나무는 경년, 전나무, 가문비 나무는 3에서 4년입니다. 자, 5년 이상 주기로 오는 수종은 낙엽수 말고도 잎갈나무, 너도밤나무, 녹나무 등이 있어요. 자, 묘목 뿌리가 2년생, 줄기가 1년생일 때 삽목묘 표기 연령은?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자, 뿌리가 2년생이고 줄기가 1년생이다. 뿌리가 뒤로 갑니다. 분모로 간다. 자, TR율 표시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뿌리가 2년, 줄기가 1년생일 때 2분의 1로 표시합니다. 2분의 1묘를 하면 뿌리가 2년생, 줄기가 1년생이다. 파종상에서 1년, 이식상에서 2년인 3년생 실생묘는? 자, 했던 거죠. 파종상에서 1년이고 이식상에서 2년이니까 더해서 3년인 실생묘는 1학년 2반 이렇게 표시한다. 벌도된 나무를 기계톱으로 가지치기 할 때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작업합니다. 절대 뒤로 후진하지 않는다. 벌도된 나무를 기계톱으로 가지치기 할 때는 전진하면서 작업한다. 다음은 예불기의 장치 중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주입되는 공기에 먼지와 실린더 내부 마모를 줄일 뿐 아니라 연료 소비 절감을 도와주는데 이것이 막히면 엔진의 힘이 줄고 연료 소모량이 많아지며 시동이 어려워진다. 자, 공기 여과 장치입니다. 공기 여과 장치가 막히면 출력이 줄고 연료 소모량이 많아지며 시동이 어려워진다. 자, 주입되는 공기의 먼지와 실린더 내부 마모를 줄인다. 공기 여과 장치 찾으십시오. 다음 도구 중에 소경목 벌목에 쓰이지 않는 도구는? 자, 지름이 작은 걸 벌목할 때 도끼, 활톱, 체인톱 쓰지만 2인용 톱은 2사람이 해야 될 정도로 큰 도구죠. 소경목 벌목에 적합하지 않다. 예불기의 기어 케이스 내 그리스, 윤활유의 교환은 얼마 사용 후 실시하는 것이 좋은가? 자, 예불기 예초기의 윤활유 교환은 20시간마다 합니다. 20시간 사용하면 그리스, 윤활유 교환해야 된다. 예초기. 일반적인 체인톱의 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휘발유 10리터에 엔진 오일 0.4리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25대 1이었죠. 자, 10을 25로 나누면 0.4리터 나오죠? 자, 1번이 맞네요.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한다. 자, 일반적으로 휘발유 자동차에는 휘발유의 점화성을 나타내는 옥탄가가 높은 걸 사용합니다. 하지만 체인톱에는 옥탄가 낮은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옥탄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한다. 틀렸고, 작업 도중에 연료 보충을 엔진 가동 상태로 혼합한다. 틀렸습니다. 연료 보충을 엔진 가동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연료통을 흔들지 않고 기계톱에 급유한다. 자, 틀렸죠? 체인톱의 연료는 휘발유와 엔진 오일의 혼합유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통을 충분히 흔들어서 섞어서 급유를 해야 되겠죠? 흔들지 않고 급유한다. 틀렸다. 다음 중 도끼자루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도끼자루는 강도가 좋아야 되겠죠? 잘 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잣나무, 소나무, 백합나무. 자, 이런 거보다는 물풀의 나무가 애쉬죠. 강도가 3등급 정도로 호두나무, 참나무처럼 단단한 나무에 속합니다. 도끼자루로 적합한 것은 여기서는 물풀의 나무다. 분해된 기계톱에 체인 및 안내판을 다시 결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체인 장력 조정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정확히 외웁니다. 기계톱 체인 및 안내판을 다시 결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체인 장력 조정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자, 여기 체인 조정 나사 돌려 조정한다. 틀렸습니다. 체인 장력 조정 나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가 체인 및 안내판을 다시 결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행정 내연기관에 있어 크랭크 축이 몇 회 회전시마다 1회 폭발 행정이 일어나는가? 자, 사행정 내연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사행정의 사이클을 돌아가죠. 자, 이렇게 피스톤과 실린더가 있으면은 위에가 연소실이 있고 흡기기 밸브, 배기 밸브. 자, 흡기 쪽에서 흡기를 하게 되면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크랭크 축이 반바퀴 돕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올라가서 공기를 압축할 때 다시 반바퀴, 폭발할 때 다시 내려오면서 반바퀴, 배기하면서 올라가죠. 반바퀴 해서 흡, 압, 동, 빼. 사행정 사이클에서 크랭크 축은 총 2회 회전한다. 자, 원리는 그렇게 되고 그냥 외웁니다. 사행정 내연기관에서 크랭크 축이 2회 회전시마다 1회의 폭발 행정이 일어난다. 기계 경비에서 고정 비용은 창고 보관비, 보험, 세금. 딱 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죠. 창고 보관비, 보험, 세금은 고정 비용이고 연료비나 기계 수리비는 사용량에 따라서 변하는 가변 비용입니다. 자, 쉬운 문제다. 자, 감벌은 겨울에 하고 밑깎이는 여름에, 속가배기는 여름에서 초가을에 합니다. 감벌은 겨울에 하고 밑깎이는 여름에, 속가배기는 여름에서 초가을에 한다. 감벌 겨울, 밑깎이 여름, 속가배기는 여름에서 초가을. 잘 외워두십니다. 자, 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한상은 추운 건 추운 건데 여름에 추운 겁니다. 식물체 조직 내에 결빙 현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저온으로 인해 생리적으로 장애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상은 온대 식물이 피해를 받기 쉽다? 틀렸어요. 한상은 열대 또는 아열대 식물이 주로 여름철에 받는 저온 피해를 말합니다.
열대, 아열대 식물이 주로 여름철에 받는 저온 피해로 한상은 식물체 조직 내의 결빙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저온 피해를 입는 걸 말해요. 자, 저온으로 인해 식물체 조직 내의 결빙 현상이 발생하여 식물체를 죽게 하는 것. 자, 조직 내 결빙 현상이 발생했다. 동해를 말합니다. 요건 주로 겨울에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한겨울 밤에 수액이 저온으로 인해서 얼면서 부피가 증가할 때 수간이 갈라지는 현상. 추워서 수간이 갈라지는 현상은 상열이라고 합니다. 상열. 프로스트 크랙. 한겨울 밤에 수온이 저온으로 인해서 얼면서 부피가 증가할 때 수간이 갈라지는 현상은 상열. 식물체 조직 내의 결빙 현상이다. 동해고요. 결빙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생리적으로 장애를 받는다. 한상입니다. 1년생 산출의 어린 묘로서 측근과 세근을 발달시켜 재이식했을 때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근을 당근하는 것이 유리한 수종은. 자, 문제가 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생 어린 묘목일 때 뿌리 끊기, 단근을 하는 것이 활착에 유리한 수종은 어떤 것인가? 바로 상수리나무입니다. 보통 1년생 산출묘는 측근이 발달했을 때 당근 작업을 하지 않지만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쌍쫄꿀 같은 직근성 수종일 경우에는 당근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쌍쫄꿀은 당근 작업해준다. 포플러와 낙엽송을 섞어서 심지 않는 이유는 포플러 잎녹병의 중간기주가 낙엽송이기 때문입니다. 포플러와 낙엽송을 섞어서 심지 않는다. 그 이유는 포플러 잎녹병의 중간기주가 낙엽송이기 때문입니다. 포플러 잎녹병 중간기주 낙엽송. 포플러와 낙엽송을 섞어 심지 않는 이유는 색육 나빠져서 아니고 밀양요소의 요구가 많아서 아니고 끝마름병 중간기주 아니고 포플러 잎녹병의 중간기주가 낙엽송이기 때문입니다. 예불기의 기어 케이스에 90번에서 120 사이의 기어 오일을 주유할 때 그 양은 20에서 25cc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불기 기어 케이스에 기어 오일 90에서 120이다. 주유 양은 20에서 25cc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인톱이나 예불기 등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연료로 적합한 것은 가솔린, 휘발유와 엔진오일의 혼합유가 적합합니다. 휘발유만 넣어서도 아니고 경유 넣어서도 안 되고 가솔린과 오일의 혼합유가 적합하다. 자, 그 비율은 어떻죠? 자, 그 배합비는 25대 1이죠. 배합비는 가솔린 대 윤활유가 25대 1이다. 가솔린 25, 오일은 1만큼 혼합해서 체인톱, 예불기 등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연료로 사용합니다. 기계톱 연마에 사용하는 원형 줄 선택 시에 톱니 상부보다 줄 지름의 얼마 정도가 상부 나리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자, 이 말은 그림에서와 같이 원형 줄로 기계톱의 체인 톱니를 연마할 때 줄 지름의 일부가 상부 날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 상부 날보다 줄 지름의 10분의 1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계톱 연마 시에 원형 줄의 10분의 1만큼 상부 날위로 올라가야 된다. 10분의 1 기억합니다. 자, 왕소나무좀은 1년에 3회 발생합니다. 왕소나무좀은 왕이니까 1년 1회 아니고 3번이나 발생한다. 센 놈입니다. 3회 발생하고 그냥 소나무좀, 애소나무좀, 소나무 노랑점 바구미는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소에노는 1회 발생한다. 왕이니까 3회 발생한다. 왕소나무좀. 미국 흰불나방 월동 형태는 미국 흰불나방은 번데기 형태로 겨울을 납니다. 알, 성충, 유충 아니고 미국 흰불나방은 번데기 형태로 월동을 한다. 일부의 작업은 인력 작업으로 하고 일부는 기계 작업으로 공존하는 단계. 이때 인력 작업은 체인톱으로 작업하고 집재하는 작업은 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작업 단계를 부분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부분 기계화 작업 단계라고 합니다. 일부는 체인톱으로 하는 인력 작업으로 하고 집재 작업은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작업 단계를 부분 기계화 작업 단계라고 하고 인력 작업 단계다 하면 대부분 인력 작업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 기계화라고 하면 전 작업 과정이 완전히 기계화된 단계를 말합니다. 쉬운 문제. 가선 집재 기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선 집재라는 것은 주로 집재기에 연결된 와이어 로프에 의해서 공중에 가설한 그런 캐리지, 반송기를 이용해서 집재하는 건데 여기에는 자주식 반송기, 썰매식 집재기 나무, 이동식 타워 집재기 모두 가선 집재기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베스터는 아니다. 하베스터는 그림과 같이 고성능 임업기계로 흑석을 이동하며 잎목의 벌도 및 조제 작업 등 여러가지 다공정을 연속해서 작업 가능한 것이 이 하베스터입니다. 즉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정해진 길이로 나무를 토막내게 하는 그런 과정을 모두 항공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하베스터, 가선 집재기계 아니다. 자, 예불기의 톱이 회전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예불기 톱이 회전하는 방향은 시계 방향 아니고 반시계 방향이다. 체인톱의 1시간당 평균 연료 소모량은 1.5리터고요. 오일 소모량은 0.4리터입니다. 체인톱의 시간당 평균 연료 소모량은 1.5리터, 윤활유, 오일 소모량은 0.4리터다. 측척이란 축척 말고 측척. 측척이란 무엇에 사용되는 도구인가? 측척은 벌채목을 규격에 딱 맞는 규격제로 자를 때 그 표시를 하는 도구가 측척입니다. 벌채목을 규격제로 자를 때 표시 도구가 측척이다. 골목도에 있어서 작은 가지를 가지치기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도끼죠. 톱 아니고 기계톱 아니고 도끼가 작은 가지의 가지치기에 적합하다. 체인톱의 출력, 체인톱의 힘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는 홀스파워, HP로 나타냅니다. 체인톱의 출력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는 HP, 홀스파워다. 디젤 엔진의 압축 착화 기간의 압축 온도 범위는 500에서 600도입니다. 디젤 엔진은 공기를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500도에서 600도까지 공기를 압축한 다음에 연료를 뿌려줘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압축 착화 기관이죠.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스파크를 일으켜 점화시키는 점화 장치가 있지만 이 디젤 엔진은 공기를 고온으로 압축해서 연료를 뿌려줘서 자연적으로 착화가 되게 하는 압축 착화 기관이다. 그 압축 온도 범위는 500에서 600도입니다. 1의 단위로 1마력은 75kg/m입니다. 1마력이라고 하면 이 마력의 어원은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 75kg을 1m 들어올리는 일의 양을 1마력이라고 하는데요. 75kg/m다. 체인톱의 기화기에 벤투리관으로 유입된 연료량은 무엇에 의해 조정되는가? 체인톱 기화기에 벤투리관으로 유입된 연료량. 고속 조종 나사와 공정 조종 나사로 조정합니다. 연료량은 스로틀 밸브 입구 통로폭을 조정하여 연료량을 조정하는데 그게 공전 조종 나사다.
그래서 고속 조정 나사와 공전 조정 나사로 체인톱 기화기에 벤트리관으로 유입된 연료량을 조정합니다. 체인톱의 안내판, 가이드바와 체인의 수명은 안내판은 450시간, 체인은 150시간이에요. 그래서 안내판 수명은 체인 수명의 3배다. 체인은 150시간, 안내판은 450시간입니다. 체인은 직접 일을 하는 마모되는 부품이니까 수명이 안내판보다 3분의 1로 짧다. 150시간이다. 자, 그리고 체인톱 몸통의 수명은 1500시간입니다. 체인 수명의 10배다. 체인 150, 안내판 450. 톱니를 갈 때 약간 둔하게 갈아야 톱의 수명도 길어지고 작업 능률도 높은 벌목지는, 자, 어떤 벌목지에서 약간 무딘 톱니의 톱으로 해야 작업 능률이 높은가? 바로 참나무 벌목지입니다. 참나무 벌목지에서는 톱니를 약간 둔하게 갈아야 톱의 수명도 길어지고 작업 능률도 높아집니다. 소나무, 퍼플러 아니고 참나무 벌목지다. 노동의 경중을 에너지 대사율로 표시하면 Relative Metabolic Rate로 나타낸다. 비교 에너지 대사율 혹은 작업 대사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열량이 소모되죠.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초 대사량에 대한 작업 시의 대사량, 어떤 노동을 할 때 우리가 더 추가해서 소모한 대사량, 그 대사량이 작업 대사량인데 그 비율을 작업 대사율이라고 한다.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기초 대사량분에 작업을 할 때 소비한 열량이 있겠죠? 여기에는 기초 대사량과 노동으로 추가된 대사량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안정상태, 가만히 있을 때의 소비 열량을 다시 빼주면 작업으로 인해서 소모한 에너지, 작업 대사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RMR, 에너지 대사율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이다. 자, 대기 오염 물질로만 짝지은 것은 황화수소, 분진, 질소산화물은 모두 대기 오염 물질이고 그냥 수소, 그냥 질소, 이산화탄소 이 자체로 대기오염 물질은 아니죠. 이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인 황이 들어가거나 분진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질소산화물, 녹스죠. 이런 것들은 대기오염 물질이고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는 아니다. 자, 산성비는 pH 농도 5.6 이하의 비를 말합니다. pH 5.6 이하. 그리고 빗물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은 토양 중에 알루미늄이나 철 등 중금속의 용해를 증가시킨다. 맞고요. 수소이온이 알루미늄, 철 등 중금속 용해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빗물에 녹아있는 질산염이 잎에 흡수되면 잎 속의 양분을 용탈시킵니다. 질산염은 잎 속의 양분을 용탈시킨다. 산성비의 특징이고, 하지만 산성비 속에 탄소산화물이 산성비를 일으킨다. 자, 탄소산화물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산화황, SO2, 질소산화물, 녹수 같은 것들이 산성비의 원인 물질입니다. 주로 황성분이 산성비의 원인이다. 자, 전나무, 소나무, 낙엽송은 어떤 지표? 바로 대기오염 지표로 사용되는 침엽수입니다. 대기오염 검지 침엽수다. 전나무, 소나무, 낙엽송, 전소낙, 그리고 밤나무, 느티나무는 대기오염 검지 화렵수입니다. 결국 전소낙, 밤느, 전소낙, 밤느는 대기오염 검지 지표식물입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식물에는 전나무, 소나무, 낙엽송, 밤나무, 느티나무 있다. 전소낙, 밤느, 그 외에 이끼류나 메밀, 참깨 등도 지표식물로 활용됩니다. 체인톱의 기화기에는 총 3개의 연료분사구가 있습니다. 체인톱의 기화기에는 연료분사구 3개 있다. 주노즐과 제1공전노즐, 제2공전노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연료분사구, 체인톱 연료분사구 3개 있다. 안내판 가이드바의 코 윗부분에 요철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체인이 느슨하면 안내판 코 윗부분에 요철이 생긴다. 가이드바 코 윗부분 요철 생기는 이유는 체인 느슨해서 생깁니다. 산림 작업 중에 사고율이 가장 높은 작업 공정은 바로 잇목 수확 작업입니다. 자, 잇목 수확 작업은 멀떠한 잇목을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서 조제한다고 하죠. 이렇게 조제한 집제목을 시장이나 공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바로 잇목 수확 작업입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산림 작업 중에 사고율이 가장 높다. 잇목 수확 작업. 자, 불완전 균류라고 하면 무성세대, 유성 아니고 무성세대만으로 분류된 균이 바로 불완전 균류입니다. 불완전 균류는 무성세대만으로 분류된 균이다. 수목병원균의 전염원에는 바이러스, 진균, 세균, 기생식물의 종자포자가 바로 수목병원균의 전염원입니다. 자, 모두 기생을 하죠. 기생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병원균을 전염시킨다. 바이러스, 진균, 세균, 그리고 기생식물의 종자포자. 수목병원균 전염원이지만 새는 아닙니다. 새는 비기생성으로 수목의 병원균 전염원 아니다. 산불에 강한 내화력이 강한 수종에는 대표적으로 은행나무와 대왕송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산불에 강한 거죠. 은행나무와 대왕송입니다. 자, 하지만 이 산불에 강한 수종은 하고 자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종들을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일단 침엽수 중에 내화력이 강하다. 잎은 개까분데 내화력이 커서 잎은 개까분데 잎갈나무, 은행나무, 개비자나무, 가문비나무, 군비나무, 대왕송. 산불에 강해서 잎은 개까분데 내화력이 강한 침엽수고요. 화렵수에는 고구마 숲이가 참네 화력 크다. 네, 화력 크다. 네, 화력 강하다. 고구마 숲이 참네 화력 크다. 음나무, 고로쇠나무, 고강나무, 마가모, 수수꽃다리, 피나무, 가죽나무, 참나무, 내군도 단풍, 사시나무가 내화력이 큰 화렵수입니다. 고구마 숲이 참 내화력 크다. 체인톱의 체인을 2개를 구입해서 매일 교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자, 상식적으로 2개를 교대하면서 사용하면 한 개가 파손 시에 즉시 교체가 가능하고 체인의 작업 능률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체인 2개와 스프로킷 1개의 마모율이 같기 때문이다. 자, 체인은 수명이 150시간, 스프로킷은 그럼 300시간이겠죠? 체인 2개와 스프로킷 1개의 마모율 같다. 하지만 체인 2개와 안내판 1개가 마모율 같다? 틀렸겠죠? 체인 3개와 안내판 1개가 마모율이 같습니다. 체인 1개는 150시간, 안내판은 450시간이기 때문에 체인 3개와 안내판 1개가 마모율이 같다. 기계톱의 몸통과 작업기와의 연결 부위에 고무뭉치가 끼어 있는데 이 고무뭉치의 역할은 기계톱의 진동을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고무뭉치는 진동 예방,
기계톱 몸통과 작업기의 연결 부위에 고무 뭉치는 진동 예방을 한다. 작업장에서 작업자 배치 시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안전이겠죠? 안전성 최대화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작업 능률과 작업량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안전성이다. 소나무 혹병, 잣나무 잎녹병, 전나무 빗자루병, 밤나무 녹병, 잣나무 털녹병. 자, 얘네들은 담자균류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소나무 혹병, 잣나무 잎녹병, 전나무 빗자루병, 밤나무 녹병, 잣나무 털녹병. 자, 외우기 만만치 않겠죠? 그 다음에 밤나무 줄기마름병, 낙엽송 가지끝 마름병, 그을음병은 바로 짜낭균류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밤나무 줄기마름병, 낙엽송 가지끝 마름병, 그을음병이에요. 짜낭균. 자, 좀 쉽게 외워야 될 텐데. 자, 뭘 담자? 짠잎, 짜털, 밤녹, 변비서, 쏙 담자. 담자균에 의해서 발병하고요. 밤줄 낙지하는 워런 버핏, 그 병은 짜낭균에 의해서 발병한다. 말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외워봅니다. 짠잎, 짜털, 밤녹, 전비서 쏙 담자, 담자균, 밤줄 낙지, 버핏 급병, 짜낭균. 일단 짠잎, 짜털, 요거는 잘 외워야겠죠. 짠잎, 짜털 쏙 담자. 넘어가겠습니다. 잣나무 털녹병, 모수병의 병징 및 표징은 줄기에 나타나는데 이게 줄기로 침입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병원균의 침입 부위는 어디냐? 바로 잎입니다. 잣나무 털녹병의 병징, 표징은 줄기에 나타나지만 그 최초 침입 부위는 잎이다. 이 짜털병의 병원균은 8월 하순경에 잎으로 침입해서 점점 줄기로 침입한 후에 한 2년에서 4년까지 잠복했다가 줄기에 노란색 녹포자가 돼서 요게 터지면서 송이풀류나 까치밥나무, 중간 기주죠? 얘네 송이풀과 까치밥나무로 전이가 됩니다. 잣나무 털녹병, 짜털, 병원균 침입 부위는 잎이다. 자, 묘상의 서리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서리빨 피해, 상주 피해라고 하죠. 상주. 서리빨 피해는 토양에 물이 많은 이 점토질 토양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래나 유기물을 섞어서 토지를 개량한다. 사토나 유기물을 섞는 것, 요거 맞고요. 서리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수를 좋게 하여 토양 수분을 감소시킨다. 맞겠죠? 혹은 지피나 왕겨 또는 낙엽으로 덮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점토질 토양을 섞어 토지를 개선한다. 요게 틀렸겠네요. 서리빨 피해, 상주를 막기 위해서는 토양에 물이 적어야 됩니다. 점토질 토양 틀렸다. 우리나라 임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기계톱 가이드바 안내판의 길이는 30에서 60cm입니다. 우리나라 임업에서 널리 쓰이는 가이드바 안내판 길이는 30에서 60cm다. 기계톱 시동 시에 플러그의 조기 점화가 원인이 돼서 엔진 시동 시에 뒤로 튕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계톱 시동 시에 플러그 조기 점화는 스타트 시 엔진이 뒤로 튕기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기계톱 사용은 야외 숲속 작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디서 사용하면 안 되나? 어린이와 동물이 뛰노는 것, 특정 동식물의 분포지나 밀폐된 실내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숲속 작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쉬운 문제. 자, 기계톱 작업에서 절삭 두께와 높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른 연마로 작업 능률과 기계 및 체인의 수명을 높여야 하는 것은 자, 문제가 긴데 기계톱의 절삭 두께와 높이에 영향을 준다. 요게 중요 키워드고요. 바로 깊이 제한부입니다. 이 깊이 제한부는 절삭 두께와 높이에 영향을 주고 다르게 연마해야 작업 능률과 체인 수명을 높일 수 있다. 깊이 제한부. 자, 농약의 분류 기준을 보면 어떤 형태나 제형에 따라 분류하면 유제, 수화제, 분제, 입제, 액제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농약 자체가 어떤 형태로 돼 있나? 액체로 돼 있냐? 가루 형태로 돼 있냐? 물에 섞어서 쓰는 수화제 형태로 돼 있냐? 이런 게 제형에 따른 분류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뭘 죽일 건데 살균제, 살충제, 응애를 죽이는 살비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사용 방법에 따라서 훈증에서 사용하는 거, 소화중독제, 유인제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고요. 자, 주성분이 뭘로 돼 있냐? 유기인계로 돼 있냐? 유기염소계, 카바메이트계, 유황계로 돼 있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주성분에 의한 분류법이겠죠. 자, 제형에 의해서 유제, 수화제, 분제, 입제, 액제 등으로 나눈다. 요거 기억해 두십니다. 자, 묘목이 활착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TR율이 높을 때, 즉, 자, 지하부, 뿌리부가 분자인 지상부보다 중량이 적은 거겠죠? 자, 이 TR율은 지하부분의 지상부니까 분모, 요 지하부가 크다는 것은 뿌리가 잘 활착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하부가 좋지 못하다. 이 지하부 비율이 낮다. 그러면 전체 숫자는 분모가 작은 거니까 이 TR율 전체 숫자는 커지겠죠? 높아진다. 그래서 TR율이 낮을 때, 이게 낮은 숫자를 보일 때, 즉 분모, 뿌리부가 활착이 좋을 때 TR율이 낮은 게 되겠고 이 전체 TR율이 높을 때는 활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착되지 못하는 다른 원인으로 비료가 직접 뿌리에 닿았다. 뿌리가 죽겠죠? 건조한 양지에 심었다. 적정 식재 시기보다 늦어졌다. 자, 모두 뿌리가 활착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TR율 높을 때 활착되지 못한다. 비료가 직접 뿌리에 닿았다. 건조한 양지에 심었다. 적정 식재 시기보다 늦어졌다. 묘목이 활착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다. 묘목을 먼 곳으로 운반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 먼 곳으로 운반할 때 뿌리분이 건조해져서 묘목이 죽을 수가 있겠죠? 묘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 곳으로 운반 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외부에 노출돼서 햇빛을 쬐거나 바람을 맞으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묘목을 먼 곳으로 운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묘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속당 본수, 묶음별 그루수가 10본인 것은 자, 잣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같은 것은 속당 본수, 묶음별 그루수가 20본이고요. 포플러류 같은 경우에 속당 본수가 10본입니다. 잣나무, 오리나무류, 자작나무는 속당 본수 20본, 포플러류는 속당 본수 10본이다. 예불기의 누계 사용 시간이 20시간, 20시간일 때 그리스유를 전부 교환해야 됩니다. 예불기 그리스유 교환 주기는 누계 사용 시간 20시간이다. 예불기의 엔진 힘이 줄어들고 연료 소모량이 많아진다면 뭐를 점검해야 되나? 바로 공기 여과 장치를 점검합니다. 흡입되는 공기가 깨끗해야 정상적인 출력이 나고 연료 소모량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공기 여과 장치, 에어 클리너가 젖어 있거나 먼지에 막혀서 지저분해지면 연소에 필요한 깨끗한 공기가 엔진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엔진 힘이 줄어들고 연료 소모량이 많아진다. 만약에 완전히 막혔다.
그러면은 시동이 안 걸리거나 시동이 걸려도 금방 꺼지거나 공회전 상태, 아이들링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이 에어클리너, 공기 여과 장치를 청결하게 청소를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엔진 힘이 줄어들고 연료 소모량이 많아진다. 공기 여과 장치 점검한다. 예불기의 점화 플러그의 수명과 정극의 간극은? 자, 빈출 문제입니다. 예불기 점화 플러그 수명은 150시간이고 정극의 간격은 0.6에서 0.7mm입니다. 예불기, 엔진톱 아니고 예불기 점화 플러그의 수명은 150시간, 정극 간격은 0.6에서 0.7이다. 예불기 작업자와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최소 안전거리는 10m입니다. 최소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다. 예불기 작업자와 최소 안전거리는 10m. 10m입니다. 예불기를 메고 손을 뗐을 때 이 예불기 헤드의 지상으로부터의 적절한 높이는 10에서 20cm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예불기를 메고 손을 뗐을 때 지상으로부터 적절한 높이는 10에서 20cm다. 예불기 톱날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예불기 톱날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예불기 톱날의 사각지점, 톱날에 닿았을 때 크게 튕겨버리는 킥백이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사각지점의 방향은 12시에서 3시 방향입니다. 그림과 같이 예불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회전할 때 12시 방향부터 3시 방향, 요 빗금친 부분이 킥백이 발생할 수 있는 예불기 톱날의 사각지점이다. 자, 그래서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이렇게 서 있을 경우 이 킥백 위험 발생 지역인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톱날을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톱날이 튕기면서 주변 작업자의 무릎이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톱날을 들이대지 않는다. 자, 그러려면 예초시에 예초날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초시 예초날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인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일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예불기 톱날이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작업물에 접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초날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인다. 자, 풀배기 형식 중에 조립목 주변에 나는 잡초목만을 깎는 방식을 조립목 주변, 둘레다 해서 둘레배기라고 합니다. 평예, 점예라고도 칭하고요. 풀배기 형식 중에 조립목 주변에 나는 잡초목만을 깎는 방식을 둘레배기, 평예, 점예라고 한다. 그 밖에 오두 베는 방식을 전면깎기, 전예라고 하고요. 줄을 지어 깎는 방식을 줄배기, 줄깎기, 조예라고 합니다. 둘레배기는 평예, 점예, 모두배기, 전면깎기는 전예, 줄배기는 줄깎기, 조예라고 한다. 자, 무육작업이라고 하면 어린 나무를 성숙목으로 키우는 모든 과정을 이 무육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풀배기를 하고 그 다음이 덩굴치기, 속가배기, 가지치기, 마지막으로 감벌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무육작업. 하지만 갱신은 들어가지 않는다. 무육작업의 순서는 풀덩제가간, 풀배기, 턱깎기라고도 하죠. 풀배기, 덩굴치기, 속가배기인데 재벌이라고 하고요. 가지치기, 감벌, 풀덩제가간, 이런 순서로 무육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갱신은 아니다. 무육작업은 풀덩제가간, 뒤에 또 나옵니다. 동일 조건에서 종자의 비산력, 날아가서 퍼뜨려지는 거죠. 종자의 비산력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소나무입니다. 자, 소나무 종자는 여기서 가장 가벼워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서 종자를 퍼뜨리는 비산력이 가장 큰 수종 중 하나다. 보통 화렵수종은 침엽수보다 종자가 무거운 편입니다. 이 소나무가 여기서는 종자의 비산력이 가장 크다. 잡목 속가내기, 재벌이죠. 재벌 작업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바로 밑깎기가 끝난 2, 3년 뒤부터 잡목을 속가내는 재벌 작업을 합니다. 밑깎기, 풀배기가 끝난 2, 3년 뒤부터 잡목 속가내기, 재벌 작업을 한다. 자, 가장 어린 나이에서부터 가지치기를 시시해야 하는 나무는 단풍나무, 물풀의나무, 낙엽송, 벚나무 중에 낙엽송입니다. 자, 낙엽송 같은 보통 이런 침엽수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정성감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감벌을 정성적으로 하는 정성감벌과 정례양감벌로 나눌 때 이 정성감벌은 감벌목의 선정을 기술자의 주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정성감벌입니다. 정성평가, 개인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감벌을 되풀이하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으니까 미리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고 상층 감벌과 하층 감벌로 나눕니다. 정성 감벌. 하지만 감벌할 시기, 감벌할 나무의 수와 제적을 미리 정하지 않는 거죠. 미리 정한다, 틀렸다. 미리 정하는 건 정례양 감벌이겠죠. 정례양 감벌은 직경과 본수의 상관관계에 따라 적정 숫자를 미리 계산하여 속가배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례양 감벌이고 기술자의 주관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미리 한계를 정하기 어렵고 상층 감벌, 하층 감벌이 있다. 바로 정성 감벌입니다. 수와 제적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자, 무육작업의 순서는 풀덩제가간, 풀덩제가간이었죠. 풀배기, 덩굴제거, 재벌, 가지치기, 감벌 순서였는데요. 자, 풀배기는 밑깎기, 재벌은 잡목 속가배기였죠. 감벌은 속가배기인데 이 풀배기와 재벌은 통상 여름에 실시합니다. 풀배기, 밑깎기는 여름에 실시하고 재벌도 6에서 8월 여름에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는 늦가을에서 이른 봄에 실시하고요. 감벌은 겨울에 시작해서 봄까지 하게 됩니다. 감벌. 하지만 이게 한 해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 무육작업이라는 것이 어린 나무를 우량한 나무로 키우는 장기간의 과정이기 때문에 한 해에 이렇게 다 실시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걸리는데 풀배기와 재벌은 주로 여름에 실시하고 가지치기는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감벌은 겨울에서 봄까지 한다. 덩굴 제거도 주로 여름에 실시합니다. 풀배기, 밑깎기, 풀덩제가간, 무육작업입니다. 지력이 좋고 수분이 많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기후가 온난한 임지에 6년생 소나무 조림지에 적합한 밑깎기, 아래 하자에 깎을 예자, 하예는 밑깎기 방법 중에 전면깎기가 소나무 조림지에 적합합니다. 잣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낙엽송, 소나무 등 주로 양수인 침엽수에 이 전면깎기로 밑깎기를 한다. 지력이 좋고 수분이 많아 잡초가 무성하고 기후가 온난한 6년생 소나무 조림지에 적합한 밑깎기는 전면깎기다. 자, 밑깎기는 밑풀깎기, 풀배기, 하예 이렇게 부르고 어린 조림목들의 생육을 방해하는 잡초목들을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주로 6월에서 8월, 여름에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장기 용재수의 밀도는 1헥타르당 3,000그루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장기 용재수의 밀도는 1헥타르당 3,000그루, 3,000본 정도다.
나무를 심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정사각형 식재입니다. 묘목 사이 간격과 줄 사이 간격이 동일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정사각형 식재를 나무를 심을 때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식재.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며 죽순의 맛이 좋아 죽순대라고 하는 대나무는 죽순대, 맹종죽입니다. 이 맹종죽은 중국이 원산지죠.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고 죽순의 맛이 좋아 죽순대라고 한다. 죽순대, 맹종죽, 죽순대, 맹종죽. 우리나라 난대지방 대표 수종은 가시나무, 농나무. 가시나무, 농나무가 우리나라 난대지방 대표 수종입니다. 가시나무, 농나무. 그 밖에 난대림 수종은 동백나무, 후박나무, 칡나무, 삼나무, 편백 이런 것들이 흔히들 남부 수종이라고 하는 난대림 수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난대지방 대표 수종 가시나무, 농나무. 그 밖에 동백나무, 후박나무, 칡나무, 삼나무, 편백이 있다. 큰 면적, 대면적의 인분이 일시에 벌채되어 동령님, 나이가 비슷한 동령님으로 구성되는 작업종은 바로 개벌 작업입니다. 대면적의 인분이 일시에 벌채되어 동령님으로 구성되는 작업종은 개벌 작업이다. 잡목 속가내기 재벌을 6월에서 8월에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가 맹하력이 약한 시기입니다. 제거 대상목에 맹하력이 약한 기간이므로 재벌 시기는 여름철에 실시합니다. 재벌은 여름철에. 왜냐? 6월에서 8월이 제거 대상목에 맹하력이 약한 기간이라서 그래요. 6월에서 8월에 재벌 실시한다. 이 재벌 시에 사용하는 살목재로는 엠메이트, 24D, 245T 있습니다. 하지만 NAA, 이건 밝은 생장 촉진제예요. NAA 아니다. 엠메이트, 24D, 245T. 요 D는 디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 T는 트리클로로페녹시 초산입니다. 24D, 245T, 암메이트가 재벌 시 사용하는 살목재다. NAA 아니다. 알아두십니다. 할리의 간벌 양식 중 흉고직경급이 낮은 수목이 가장 많이 벌채되는 것은 흉고직경이 굵지 않은 수종이 가장 많이 벌채되는 것은 수간간벌이냐 하층간벌, 택벌식 간벌, 기계식 간벌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수간간벌은 수간 형태를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고 베어낼 나무를 결정하는 겁니다. 수간간벌. 그리고 택벌식 간벌은 우세목을 간벌해서 그 이하의 하층목이 생장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택벌식 간벌이고, 기계식 간벌은 간벌 후에 거리를 정해놓고 수간의 위치나 모양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 기계식 간벌입니다. 기계식 간벌은 수간 위치나 모양에 상관없이 실시하고, 택벌식은 선택적으로 우세목을 간벌해서 그 이하 하층목 생장을 촉진한다. 수간 간벌은 수간 형태를 기준으로 계급을 나눠서 간벌할 나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층 간벌은 이 피압된 이 수고가 높은 우세목들에 의해서 아래쪽에 피압된 낮은 수간층을 벌채 후에 점차 높은 층을 벌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흉고직경급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목이 가장 많이 벌채됩니다. 그래서 할리의 간벌 양식 중 흉고직경급이 낮은 수목이 가장 많이 벌채되는 것은 이 하층 간벌입니다. 수하식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무 아래에 식재를 한다. 이 수하식재는 나무 아래 식재함으로써 표토의 건조를 방지하고 지력을 증진하고 황폐와 유실 방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목의 불필요한 가지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임진 내의 미세 환경을 개량하는 효과 역시 있다. 이렇게 주인목이 있을 때 이 나무 아래에 식재를 해줌으로써 표토 건조를 방지하고 지력을 증진하고 유실 방지 목적이 있다. 주인목의 불필요한 가지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임내의 미세 환경을 개량하는 효과가 있다. 모두 수하식재의 특징이 맞고요. 하지만 양수 수종으로 척박 토양에 견디는 힘이 강한 것이 수하식재 좋다? 틀렸습니다. 이 수하식재를 할 때는 보통 그늘이 지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라 음수 수종으로 척박 토양에 잘 견디는 놈으로 해야 됩니다. 이 수하식재, 언더플랜팅, 하목식재라고도 하는데요. 큰 나무 아래 그늘에서 생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용 가치가 있는 묘목을 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복층림이나 후계림 조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간벌지를 갱신하는 방법이다. 양수보다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음수 수종으로 척박지에 잘 견디는 그런 수종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수하식재, 소나무를 상목으로 했을 때 그 아래에 심는 하목으로 적당한 것은, 상목을 이렇게 소나무같이 침엽수종으로 했을 때는 하목은 낙엽수종으로 해줍니다. 여기서는 상수리나무, 오리나무가 낙엽수종으로 하목으로 적합하죠. 전나무 침엽수고 리기다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침엽수기 때문에 소나무같이 침엽수를 상목으로 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 상목을 침엽수종으로 했을 때는 하목은 낙엽수종으로 한다. 상수리, 오리나무가 여기서 답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잎떨림병에 병원균이 월동하는 형태는 바로 짜낭포자로 월동을 합니다. 소나무 잎떨림병 병원균은 짜낭포자, 자포한 놈처럼 월동한다. 짜낭각 아니고 분생포자 아닙니다. 소나무 잎떨림병의 병원균은 땅에 떨어진 병든 잎에서 월동을 하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태우지 않고는 잘 죽지 않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짜낭포자, 자포자기, 짜낭포자, 소나무 잎떨림병입니다. 파이토플라즈마와 관계없는 병은 아주 자주 나오죠. 뻥어대 외워두셔야 됩니다. 뽕나무 오갈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나무 빗자루병, 뻥어대. 파이토플라즈마가 일으키는 병이에요. 하지만 벚나무 빗자루병은 잔항균에 의해서 발병한다. 파이토플라즈마다 뻥어대입니다. 뽕나무 오갈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나무 빗자루병이다. 파이토플라즈마 기억합니다. 뻥어대. 잣나무 널쩍 잎벌의 월동 형태는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잣나무 쩍벌이죠, 쩍벌. 널쩍 잎벌. 쩍벌의 월동 형태는 유충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알에서 깬 유충이 20일 정도 나무 위에서 잎을 갉아먹고 살다가 땅 위에 떨어진 다음 땅속에 집을 짓고 월동을 합니다. 보통 20년생 이상 된 빽빽한 그런 잣나무 인분에서 잣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놈이 바로 이 징그러운 쩍벌이 유충, 널쩍 잎벌의 유충이다. 쩍벌이 유충 기억합니다. 살충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살충제에 의한 영향은 새, 짐승이 곤충의 분비물에서 양분을 섭취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살충제는 해충을 죽일 목적이지만 새나 짐승이 곤충을 먹이로 먹음으로써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 살충제의 부작용이 옮겨가기도 하죠. 살충제의 부작용 맞고, 같은 살충제를 오래 사용할 경우 저항성 해충군이 출현한다. 이것도 맞겠죠? 같은 살충제를 오래 쓰면 내성이 생겨서 저항성 해충군이 출현한다. 진딧물류나 응애류의 경우 살충제를 사용해도 해충 밀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가 있다. 살충제가 아니라 진딧물이나 응애류는 각각에 맞는, 각각에 적합한 그런 농약을 써야 되겠죠? 살충제를 사용했을 때 그 타겟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충 밀도가 오히려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이것도 살충제 부작용 맞습니다. 하지만 천정유의 경우 접촉제보다 소화중독제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다? 틀렸습니다. 천정유는 접촉제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천정유는 접촉제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다. 소화중독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틀렸습니다. 자, 기계톱의 부품인 스파이크의 기능은, 자, 요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요 새 발톱 같은 부분, 요 부분이 스파이크인데 정확한 작업 위치를 선정하고 벌목 및 절단 작업 시에 목재에 찔러서 작업을 쉽게 하는 부품입니다. 스파이크, 정확한 작업 위치를 선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 밖에 엔진톱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요 체인을 지지하는 부분이 가이드 바가 되겠고요. 위쪽에 머플러와 안전 레버가 앞쪽으로 밀리게 되면 작동이 바로 중단이 되죠. 체인 브레이크 장치다. 그리고 에어 클리너, 실린더 커버, 스타트 로프, 작동 스위치와 연료 주입구, 스타트 커버, 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화제를 수간에 주입하여 치료하는 수병은 바로 대추나무 빗자루병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해서 발병하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자, 파이토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모두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치료하고,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암기해둡니다. 자, 피치가 8분의 3인치인 대패형 톱날의 경우 처음 줄을 이용해서 연마하려고 할 때 줄의 지름은 자, 5.5mm입니다. 자, 이 피치가 뭐냐? 자, 엔진톱의 체인을 확대하면, 자, 요 타이 스트랩 중간에 하나씩 있는 것이 요게 엔진 톱날인데요. 요 엔진 톱날에, 자, 두 개의 리벳 구멍 중에 왼쪽 리벳 구멍의 중심부터 다음 링크와 연결된 타이 스트랩의 왼쪽 리벳 구멍, 그러니까 이 구멍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세 개죠? 요 사이의 거리의 2분의 1이 바로 피치입니다. 결국 이 체인 날의 간격을 나타내는 용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치가 8분의 3인치인 이 대패형 톱날, 이 톱날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사이드 플레이트와 이렇게 꺾여져서 톱날의 지붕을 이루는 탑 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꺾여진 부분이 둥글게 꺾여졌다 해서 둥근형, 라운디드 코너, 대패형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렇게 날카롭게 꺾인 각진 코너로 생긴 끌형, 풀 치즐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 두 가지로 나뉘고 그 중간 약간 둥근 형태가 바로 세미 치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패형, 반끌형, 끌형 이렇게 탑 플레이트와 사이드 플레이트의 꺾이는 모양에 따라서 체인 톱날을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둥근 형태의 대패형 톱날의 경우 처음 줄을 이용해서 연마하려고 할 때 줄의 지름은 5.5mm가 되겠습니다. 자, 톱날 크기에 따라서 어떤 줄을 사용해서 연마할 건가? 4분의 1인치다 3.5mm고요. 8분의 3인치다 5.5mm. 그 중간인 0.325인치다. 줄의 지름도 중간인 4.8mm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 요 하나만 외웁니다. 8분의 3인치 대패형 톱날이다. 5.5mm 줄로 연마한다. 자, 체인 톱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대패형, 둥근형이냐 반끌형이냐 끌형이나 요 세 개가 있었죠? 모양에 따라서 가슴각, 착날각, 지붕각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냐 그걸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일단 대패형이다 둥근형이다 하면 톱날이 둥글기 때문에 절삭 저항이 크고 초보자가 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흙이나 이물질이 많은 가로수를 벌목할 때 주로 쓰인다. 그리고 톱날이 각져있는 스퀘어 코너, 풀 치즐, 끌형은 절삭 저항이 적어서 대경재를 벌목하는 이 상급자에게 적합한 게 바로 끌형, 치즐형입니다. 그 중간 반끌형은 중상급자, 쑥갓구기에 적합하다. 자, 그러면 각각 가슴각, 착날각, 지붕각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가슴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를 옆에서 봤을 때 요 사이드 플레이트에 목재를 치고 나가는 요 사이드 플레이트 앵글이 바로 가슴각입니다. 자, 요 진한 점선이죠. 요 진한 점선과 밑변의 각도가 바로 가슴각으로 둥근형이 90도, 끌형은 75도예요. 대패형, 둥근형의 경우 90도로 세워져 있고 끌형은 75도로 누워 있습니다. 끌형이 이렇게 각이 져서 날카롭다. 그 다음에 톱날을 위에서 봤을 때 요 탑 플레이트가 목재를 잘라내는 각도, 커팅 앵글이 바로 착날각인데요. 이 착날각은 대패형, 둥근형이 35도, 끌형이 30도입니다. 착날각은 대패형이 끌형보다 5도 더 많다. 그 다음에 지붕각인데요. 이것도 옆에서 봤을 때 이 탑 플레이트의 뒤쪽 모서리와 아래쪽 왼쪽 모서리와 연결했을 때 밑변과 이루는 각도인데 이건 60도로 세 개 다 똑같습니다. 가슴각은 둥근형 대패형이 90도다. 착날각도 둥근형 대패형이 끌형보다 5도 더 크다. 그래서 대패형, 둥근형이 90, 35, 60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 체인톱 대패형의 톱날 연맛이 옳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자, 가슴각은 90도죠? 가슴각이 60도 다 틀렸고, 가슴각 90도로 연마했다. 이게 맞겠네요. 착날각은 35도죠? 40도 틀렸고, 25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패형의 가슴각 90도, 착날각 35도, 지붕각 60도. 요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체인톱의 LA 조정 나사란, 자, LA는 아이들 어저스트, 공전 상태 조정 나사. 이게 바로 LA 조정 나사입니다. LA 조정 나사란 아이들 상태, 공회전 상태의 조정 나사, 공전 조정 나사다. 그리고 H는 하이 스피드 어저스트, 고속 조정 나사, L은 저속 조정 나사겠죠. 로우 스피드 어저스트, 저속 조정 나사다. 자, 플렉시블 샤프트에 그리스는 10시간마다 두세 방울 주유합니다. 플렉시블 샤프트에는 10시간마다 30에서 40 그리스 두세 방울 주유한다. 10시간마다 두세 방울. 플렉시블 샤프트. 그 다음에 체인톱의 스파크 플러그, 점화 플러그죠? 체인톱의 점화 플러그 간격은 0.4에서 0.5mm입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 예불기의 점화 플러그의 전극 간격은 0.6에서 0.7이었죠. 체인톱은 0.4에서 0.5입니다. 예불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체인톱의 스파크 플러그, 점화 플러그의 전극 간격은 0.4에서 0.5mm다. 체인 톱날 연마 시에 필요한 도구는 평줄, 원형줄, 깊이 제한척입니다. 평줄, 원형줄, 깊이 제한척이 체인톱 연마 시에 필요한 거고 반 원형줄은 필요 없어요. 보통 체인톱날 깊이 제한부를 연마할 때 평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체인톱날 연마 시에 필요한 것은 하면 평줄, 원형줄, 깊이 제한척은 필요하지만 반 원형줄은 필요 없다. 냉각되어 있는 기계톱을 시동하려고 할 때 시동이 잠깐 걸렸다가 곧 꺼져버렸다. 이럴 때 조치사항은
자, 기계톱 시동은 초크 밸브를 통한 공기 흡입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크 밸브를 열고 시동 손잡이를 다시 한번 잡아당깁니다. 시동이 잠깐 걸렸다가 곧 꺼져버렸다. 초크를 열고 시동 손잡이를 다시 한번 잡아당긴다. 자, 초크란 게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엔진의 공기 흡입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시동을 걸 때 우리가 불을 처음에 붙일 때 불의 바람을 너무 세게 불어주면 꺼져버리듯이 살살 불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초크 밸브를 닫고 공기 흡입량을 줄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료를 흘려보내서 시동을 잘 걸리도록 하는데, 문제에서는 시동이 꺼져버렸죠. 이건 아마 처음에 폭발음이 들리면 초크 밸브를 즉시 열어줘서 공기량은 늘리고 연료량을 줄여야 되는데, 연료가 이미 너무 많이 흘러서 엔진이 관행되어서 노킹이 발생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는 초크를 열어서 공기 흡입량을 증가시키고 연료는 반대로 적게 흘려서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주면 됩니다. 시동이 잠깐 걸렸다가 곧 꺼져버렸다. 초크를 열고 시동 손잡이를 다시 한번 잡아당긴다. 자, 그냥 결과만 암기하십니다. 분해된 체인톱의 체인과 안내판을 다시 결합할 때 가장 먼저 체인 장력 조정 나사를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분해된 체인톱 체인과 안내판을 다시 결합할 때 가장 먼저 체인 장력 조정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고성능 이목기계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작업지에서 벌도, 가지치기, 조제 작업을 하나의 공정으로 연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는 바로 하베스터입니다. 벌도에서부터 가지치기, 조제 작업까지 모두 한 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다. 하베스터 찾으십시오. 소나무 등 침엽 수종은 대개 몇 년생일 때 감벌을 개시하는 것이 적당한가? 자, 소나무는 15에서 20년, 15에서 20년 감벌을 개시합니다. 소나무, 잣나무, 산나무는 15에서 20년, 낙엽송은 10에서 15년, 편백, 가문비나무, 전나무는 더 오래 있다가 감벌 개시하죠. 20에서 25년입니다. 감벌 개시 시기는 소나무, 잣나무, 산나무, 소잣쌈이 15에서 20년, 낙엽송은 조금 빨리 10에서 15년, 편백, 가문비나무, 전나무는 20에서 25년이다. 소나무 혹병의 녹병포자는 어디에서 월동하는가? 소나무 혹병의 녹병포자는 줄기에서 월동합니다. 병원체의 기주, 줄기에서 월동하지 낙엽, 잎에서 월동한다 하면 틀려요. 소나무 혹병의 중간기주는 뭐죠? 참나무죠. 중간기주 참나무인데 참나무 낙엽에서 월동하는 거 아니고 병원체의 줄기, 기주 내에서 월동한다. 밤나무 흰가루병에서 전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분생포자로 전염을 반복합니다. 밤나무 흰가루병, 분생포자로 전염을 반복한다. 자, 유충은 잎살만 먹고 잎맥을 남겨서 잎이 그물 모양이 되며, 성충은 주맥만 남기고 잎을 갉아먹는, 자식 부모 할 것 없이 모두 잎을 갉아먹는 그런 해충은 오리가족, 오리나무 잎벌레, 유충, 성충 모두 잎을 무지하게 갉아먹는다. 오리나무 잎벌레 성충은 땅속에서 월동한 후에 사흘쯤 기어나와서 잎을 주맥만 남기고 갉아먹으며 살다가 5월에서 6월에 300개가 넘게 잎 뒷면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 알에서 또 유충이 나오면 잎살만 먹고 잎맥을 남겨서 그물 모양을 만드는 오리나무 잎벌레. 우리나라의 산림 해충 중에서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개 외골격이 발달하여 단단하고 씹는 잎틀을 가지고 완전 변태하는 것은 단단한 외골격이다, 씹는 잎틀을 가지고 있다. 완전 변태한다. 바로 딱정벌레목입니다. 딱정벌레목. 딱딱하고 씹는 잎틀을 가지고 완전 변태하는 외골격이 발달한 해충입니다. 딱정벌레목. 측백나무 하늘소는 땡땡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똥이죠, 똥. 똥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발견하기 어려운 해충은 측백나무 하늘소입니다. 변비 걸린 해충, 아이 더러워. 측백나무 하늘소다. 하베스터와 유사하지만 벌도 기능은 없고 벌도된 나무에 가지치기와 조제 작업이 가능한 이목기계는, 하베스터는 벌목과 가지치기, 조제 작업을 한 공정으로 하죠. 하지만 프로세서는 벌도 기능은 빠지고 가지치기와 조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세서는 하베스터와 유사하지만 벌도 기능은 없고 벌도된 나무에 가지치기와 조제 작업이 가능한 이목기계다. 프로세서. 산림 작업용 예불기로 6시간을 작업했을 때 혼합 연료의 소요량은, 자, 예불기 1시간 작업 시 연료 소모량 바로 0.5리터죠. 1시간당 0.5리터 소모하기 때문에 6시간은 6을 곱해서 3리터 소요한다. 예불기로 6시간 작업 시 혼합 연료 소모량은 1시간당 0.5리터 곱하기 6 해서 3리터다. 소나무와 곰솔의 새잎에서 벌레 혹, 충령이죠. 충령을 만들어서 피해를 주는 해충은 솔잎 혹파리입니다. 그림과 같이 솔잎에 벌레 혹 주머니, 충령을 만들어서 소나무와 곰솔의 새잎에 피해를 주는 해충은 솔잎 혹파리다. 어우 징그러. 농약의 주성분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제는, 자, 농약 농도 낮춘다, 증량제를 씁니다. 자, 우리가 진한 액기스에 물을 타면 용량이 증가하면서 농도가 낮아지겠죠. 농약의 주성분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제는 증량제다. 유제의 유화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제는, 자, 기름을 녹인다, 미끌미끌 계면활성제입니다. 유제의 유화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제, 계면활성제. 그리고 유효 성분의 효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제는 바로 효력 증진하는데 협력해, 협력제입니다. 효력 증진에 협력하는 협력제, 유효 성분의 효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다음 중 조림 도구가 아닌 것은, 조림용 도구는 식혈봉, 각식제용 양날괭이, 아이디얼, 식혈삽, 수목을 조림할 때 쓰는 조림용 도구가 맞지만, 자, 쐐기는 벌목용 도구죠. 톱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벌목용 도구다, 쐐기. 자, 벌목용 도구에는 도끼, 톱, 쐐기, 밀개, 목재 돌림대, 갈고리, 체인톱, 지렛대, 운반용 집게, 사피, 박피삽 등이 있는데요. 자, 밀개는 이렇게 T자형으로 밀대 형태로 생긴 거고, 사피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벌목 도구가 사피입니다. 조림용 도구는 식혈봉, 각식제용 양날괭이, 아이디얼 식혈삽 있고, 톱, 도끼, 쐐기, 밀개, 지렛대, 집게, 사피 등은 벌목용 도구입니다.
뿌리 끊기, 당근 작업에 손쉽게 이용되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뿌리를 자를 수 있는 기구는 바로 손도끼죠. 당근 작업할 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뿌리를 자를 수 있는 기구다. 손쉽게 이용된다. 손도끼입니다. 대묘 식재와 천연 치수 이식에 적합하나 모래땅 또는 잡과목류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기구는 바로 아이디얼 식혈삽인데요. 이상적인 식혈삽, 아이디얼 식혈삽. 대묘 식재와 천연치수 이식에 적합하나 모래땅 또는 잡과목류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기구다. 침엽수, 화렵수의 유령림 무육 작업에 적합한 도구로 직형 5cm 내외의 잡목 및 불량 목재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는 유령림 무육 작업이다. 5cm 내외의 잡목 및 불량 목재 제거다. 스위스 보육낫입니다. 스위스 보육낫은 침화렵수의 어린 나무 유령림 무육 작업에 적합한 도구로 직경 5cm 내외의 잡목 및 불량 목재 제거에 사용된다. 스위스 보육낫. 자, 보르도액. 와인 아니고요. 살균제입니다. 살균제로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보르도액. 보르도액은 보살균제로 소나무 묘목의 입마름병, 화렵수의 반전병, 잿빛 곰팡이병 등의 효과가 우수합니다. 보르도액. 자, 보르도액을 조제하는 절차는 먼저 원료로 사용되는 황산구리, 그리고 생석회로 만드는데요. 황산구리의 순도는 98.5%, 생석회 순도는 90% 이상을 사용한다. 자, 거기에 물을 섞는데요. 필요한 물의 80~90%는 물에 황산구리를 녹여서 묽은 황산구리를 만들고요. 생석회는 소량의 물로 소화시킨 다음 필요한 물에 나머지 10~20%만 넣어서 석회유를 만듭니다. 자, 중요한 건 보르도액 제조 시에는 금속제통, 양철통 같은 금속제 용기는 사용을 금한다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나온다. 황산구리의 독성 반응으로 오히려 약해가 증가한다. 보르도액 제조 시 양철통 같은 금속제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살충제 중에 BT 수화제. 자, 요 BT는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바실러스 튜링겐시스의 약자입니다. 살충제 중에 BT 수화제는 친환경 살충제다. 농업진흥청에서 친환경 유기 농자재로 인정한 그런 살충제는 BT 수화제. 바실러스 튜링겐시스다. 자, 그림과 같이 생긴 바실러스 튜링겐시스는 살충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균으로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면 독성을 띠게 돼서 곤충을 죽게 만듭니다. BT 수화제. 자, 미국 흰불나방 구제에는 디프제, 디프록스 씁니다. 트리클로로폰 수화제 같은 계열이고요. 미국 흰불나방 구제에는 트리클로로폰 수화제 혹은 디프록스, 디프제 쓴다. 자, 비산납은 소화중독 살충제인데요. 소화중독제라고 하면 해충의 입을 통해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해충이 먹고 중독작용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비산납, 소화중독 살충제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화제, 첨배액으로 방지하죠. 자, 지난 시간에 뻥어대. 뻥어대는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해서 발병하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으로 방지한다. C자가 빠졌네요. 뻥어대. 뽕나무 갈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대나무 빗자루병, 뻥어대, 파이토플라즈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연결해서 외워둡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잎이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는 흡즙성 해충이다. 그래서 이 녀석이 즙액을 빨아먹게 되면 잎이 황색으로 변하고 황변되고 2차적으로 그름병을 유발한다. 황변 그름병 유발시키며 감나무, 동백나무,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 치자나무, 감동호사치 등의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병은 바로 깍지벌레죠. 깍지벌레는 흡즙성 해충으로 황변 그름병을 유발하고 감동호사치, 감나무, 동백나무,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 치자나무에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깍지벌레입니다. 소나무를 가해하는 해충에는 솔라방, 소나무점, 솔리복팔이 있다. 모두 솔 들어가죠. 소나무를 가해한다. 솔라방, 소나무점, 솔리복팔이. 자, 벚나무, 플라타너스, 오동나무, 퍼플러 등을 가해하고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는 이 녀석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종인데 바로 아까 디프록스로 방지하는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벚나무, 플라타너스, 오동나무, 퍼플러 등을 가해하고 그 중에 플라타너스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다. 미국 흰불나방. 자, 솔수염 하늘소의 성충의 최대 출현 시기는 바로 6월에서 7월입니다. 솔수염 하늘소 성충의 최대 출현 최성기는 6월에서 7월이다. 자, 잎을 갉아먹는 식이엽성 해충으로 솔잎에 약 500개의 알을 낳고 1년 1회 성충이 7월에서 8월에 발생하며 유충이 잎을 가해서 심하게 피해를 받으면 소나무가 고사하기도 하는 이런 특성을 지닌 해충과 방제약은 바로 솔잎을 갉아먹는 식이엽성 해충 솔라방입니다. 그리고 솔라방 방제에는 역시 디프록스, 디프제를 쓴다. 솔디, 솔라방 방제에는 디프록스 씁니다. 솔디. 살충 기작에 의한 살충제의 분류 방법 중에 나프탈렌, 화장실 냄새, 크레오소트, 지독한 냄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곤충도 냄새 맡고 도망가는 기피제에 속합니다. 나프탈렌, 크레오소트는 살충제의 분류 중에 해충의 접근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는 기피제에 속한다.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농약의 토양 방광기간은, 자, 방광기간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드는 걸 의미하죠. 우리나라 유통 중인 대부분의 농약의 토양 방광기간은, 자, 100일 미만입니다. 상대적으로 짧다. 우리나라 유통 중인 대부분의 농약은 토양 방광기간이 100일 미만으로 농약 잔류 우려가 좀 적은 편입니다. 100일 미만이다. 임업용 트랙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집제목과 트랙터 간 허용각도와 안전각도는 15도, 안전각도는 0에서 10도입니다. 임업용 트랙터의 집제목과 트랙터 간 허용각도와 안전각도는 허용 최대각도 15도, 안전각도는 0에서 10도예요. 자, 보시다시피 요게 임업용 트랙터고요. 트랙터가 목재를 집재했을 때 경사가 너무 기울어지면 위험하겠죠? 허용되는 최대각도와 안전각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 최대각도는 15도, 안전각도는 0에서 10도다. 자, 우리가 흔히 집시나방이라고 부르는 매미나방은
침엽수, 화렵수를 가리지 않는 잡식성입니다. 그리고 연간 1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월동한다. 연간 2회 발생한다. 틀렸어요. 자, 집시나방의 알은 나무 줄기에 다닥다닥 낳고 낙엽이나 돌 밑에 낳는다.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집시나방의 천적은 기생벌레류지 꾀꼬리 아닙니다. 자, 그림과 같이 침엽수, 화렵수 가리지 않는 잡식성인 집시나방, 매미나방은 이렇게 나무 줄기에 붙어서 알을 낳고 연간 1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월동한다. 천적은 기생벌레입니다. 집시나방. 자, 어스랭이 나방은 밤나무 산루의 나방인데요. 역시 연간 1회 발생하고 이 녀석은 알로 월동합니다. 어스랭이 나방은 연 1회 발생하고 알로 월동한다. 날개에 동그란 점이 있죠? 어스랭이 나방, 밤나무 산루의 나방, 연 1회 발생하고 어슬렁어슬렁 알로 월동한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체인톱을 사용할 때 혼합류 제조를 위한 윤활유 점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윤활유의 점도다 그러면 끈적끈적한 정도죠? 자, 점도가 높다 하면 더 뻑뻑한 거고, 점도가 낮다 하면 묽은 걸 의미합니다. 일단 정답은 미국 자동차협회가 분류한 점도 분류인 SAE 30번이 우리나라 여름철 체인톱 사용 시에 가장 알맞은 윤활유 점도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자동차 윤활유다 그러면은 점도 숫자 2개로 표시되어 있죠. 뭐 5W30, 0W20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숫자로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게 다급 점도유라고 하고, SAE10, SAE30 이렇게 한 숫자 등급으로만 표시된 게 단급 점도유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로 표시된 다급 점도유는 저온과 고온 특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게 점도를 적정하게 조절한 엔진 오일을 말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다급 점도유를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연중 온도가 3, 40도인 뭐 중동 지역이나 또 체인톱을 여름에만 사용한다 그랬을 때는 굳이 다급 점도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단급 점도유를 사용하는데, 여름철 체인톱 윤활유 점도는 SEA 30번이 적당하다. 자, 20, 30, 40, 60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온에서 점도가 높아지니까, 고온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묽어지겠죠? 그러니까 번호가 높은 걸 써야 기온이 높은 데서도 적당한 점도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여름철 체인톱의 혼합류 제조 시 윤활유 점도는 SAE 30이다. 기계톱의 장력 조정 나사가 움직여주는 부품은 바로 가이드바, 안내판이죠? 자, 안내판을 움직이려면 기계톱의 장력 조정 나사로 움직여준다. 다음 중 체인톱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자, 체인 브레이크, 체인잡이 볼트, 전방보호판, 핸드가드 모두 체인톱 안전장치죠? 하지만 안내판 코는 아닙니다. 자, 안내판 코는 뭐냐면 이렇게 가이드바 앞쪽에 코 모양의 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판이 스프로킨 노즈, 안내판 코다. 자, 안전장치는 아니죠? 안전장치는 체인 브레이크, 체인잡이 볼트, 핸드가드, 전방보호판이 있습니다. 자, 조림이나 육림용 기계가 아닌 것은, 자, 수목을 키울 때나 기를 때 사용하는 기계가 아닌 것은, 자, 예불기는 풀베기 용도로 사용해야죠. 체인톱과 동력 지타기는 가지 자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윈치, 돌을 해죠. 자, 벌목 후에 집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조림 육림용 기계 아니다. 여기서는 윈치가 답이 되겠고, 자, 여기 동력 지타기는 뭐냐? 자, 이와 같이 주로 키가 큰 침엽 수종에 수간에 고정해서 나선형으로 돌면서 체인톱에 의해 가지를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동력 지타기, 리모컨에 의해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직경이 27cm 이하의 침엽수 유령님을 대상으로 지타 작업을 했을 때 옹이가 없는 고급재를 생산할 수 있고,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지타 작업이 더 경제성이 있겠지만, 높이가 5m 이상일 때는 인력 지타보다 오히려 경제적인 것이 이 동력 자동 지타기입니다. 다음 중 종자의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종은 잣나무, 벚나무, 가래나무, 박달나무 중에 종자의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종은 가래나무입니다. 자, 종자의 수득률이라고 하면 열매에서 얼마나 많은 종자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수득률인데요. 이 가래나무는 수득률이 약 50%에 달합니다. 박달나무는 23%, 벚나무는 18%, 잣나무는 12% 정도다. 그래서 가래나무가 열매 하나당 종자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종이다. 비료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종은 소나무, 자기나무, 오리나무, 보리수나무 중에 소나무는 비료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비료목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수종을 말합니다. 보통 콩과수목이나 자기나무, 오리나무, 보리수나무 같은 것은 낙엽량이 많고 질소질 함량이 많아서 비료목으로 적합합니다. 하지만 소나무는 비료목으로 적합하지 않다. 조림목과 경쟁하는 목적 이외의 수종, 그리고 형질 불량목이나 폭목 등을 제거하여 원하는 수종의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은 바로 재벌, 잡목 솎아내기 또는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입니다. 우리가 조림을 했을 때 그 조림목과 경쟁하는 목적 이외의 수종과 형질이 불량한 나무나 폭목, 이 폭목은 보통 이 임관층보다 더 높이 자라고 넓게 발달해서 이웃하고 있는 상촉목들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일컫습니다. 폭목, 이런 형질불량목, 폭목 등을 제거해서 원하는 수종의 조림목을 정상적으로 생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은 어린 나무 가꾸기, 잡목 솎아내기, 재벌,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잡목 솎아내기, 재벌이다. 키워드는 형질불량목, 폭목 제거예요. 어린 나무 가꾸기. 자, 묘목을 기르는 묘포지에서 해가림이 필요한 수종은 가문비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이 있고요. 햇빛을 좋아해서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은 햇소리 사소, 에헤야디야, 해송,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사시나무, 소사나무 있습니다. 보통 해를 좋아하는 양수들이죠. 해송,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사시나무, 소사나무 있습니다. 햇소리 사소! 해가림 필요 없어.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입니다. 해가림이 필요한 수종은 가문비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은 해송,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사시나무, 소사나무 등이 있다. 자, 은행나무, 소사나무, 향나무는 거시식물이고요. 밤나무, 가시나무, 신갈나무는 속시식물입니다. 자, 거시식물, 속시식물은 씨방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구분하는데요. 보통 꽃의 유무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거시식물은 중생대에서 번생해서 현재는 속시식물에 뒤져서 전 세계에 670종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곤충이나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고산지대나 혹한지대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대부분은 속시식물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시식물에는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있고 밤나무, 가시나무, 신갈나무는 속시식물이다. 테트라졸륨 검사란 종자의 발화율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트라졸륨 검사. 종자의 배를 반으로 갈라서 테트라졸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빨갛게 염색이 되면 발화가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에 접촉 시 살아있는 생활세포는 적색으로 변한다, 옵니다. 푸른색으로 변한다 하면 틀리고요. 휴면 종자에서도 잘 나타나고요. 물에 녹여도 색깔이 없습니다. 테트라졸륨. 그리고 수용액이 광선을 보면 못 쓰게 됩니다.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살아있는 생활세포는 발화가 되는 녀석은 적색으로 변한다. 푸른색 아니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발화율이 90%, 고사율이 30%, 순양률이 80%일 때 종자의 효율은? 자, 종자의 효율은 고사율 필요 없죠? 발화율과 순양률을 곱해서 구한다. 순발력. 종자의 효율은 순발력으로 구합니다. 종자의 효율은 뭐다? 순발력이다. 순 곱하기 발. 순양률 80%, 발화율 90% 곱해서 72%가 종자의 효율이 되겠습니다. 종자의 효율은 순발. 겨울에 사용하기 적합한 윤활유의 점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SA 번호 중에 이렇게 뒤에 W가 붙은 것은 윈터, 겨울용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W 붙은 거 찾으시고 이 숫자가 20, 30, 40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도가 뻑뻑한 거라 그랬죠? 당연히 겨울철에는 가만히 놔둬도 온도가 낮아서 뻑뻑해지기 때문에 좀 묽은 걸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묽으면 숫자가 낮아야 되겠죠? SA 20W가 겨울에 사용하기 적합한 윤활유의 점도다. 자, 밤나방은 나비목입니다. 밤나방은 별로 나비 같지 않은데 어쨌든 나비목입니다. 밤나방은 나비목이다. 자, 플라스틱 수라에 속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종단 경사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이 수라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 설치한 이런 경사 미끄럼틀을 말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런 플라스틱 수라는 최소한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면 사용 가능한데 가파르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너무 빨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경사 이상이면 속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50에서 60%입니다. 자, 50에서 60%지 50에서 60도 아닙니다. 이 각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100%가 45도예요. 그래서 50%는 약 26도 정도 된다. 어쨌든 플라스틱 수라에 속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종단 경사는 기준이 50에서 60%입니다. 집재 거리가 길어서 스카이라인이 지면에 닿아 반송기의 주행이 곤란할 때는 자, 이렇게 집재 야더를 양쪽에 이렇게 설치했을 때 이 스카이라인이 집재 거리가 길어서 지면에 닿으려고 한다. 여기도 기둥을 하나 설치해주면 되겠죠? 그 기둥을 중간 지지대라고 부릅니다. 집재 거리가 길 때 스카이라인이 지면에 닿아 반송기의 주행이 곤란할 때는 중간 지지대를 설치해준다. 자, 대나무류의 개화병의 발병 원인은 개화병. 대나무는 약 60에서 100년 만에 꽃이 피고 나면 일시에 모든 굴약이 죽어버리는데요. 이게 하나의 병적인 현상 같다 해서 개화병이라고 부르는데 발병 원인이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다. 자, 이와 같이 대나무 꽃은 아주 볼품없죠? 이런 꽃이 피고 나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데 그 이유는 대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독립되어 있는 개체 같지만 이 아래쪽 뿌리가 모두 연결된 군집이기 때문에 60년에서 100년에 한 번 꽃이 피고 나면 수명을 다한 겁니다. 한꺼번에 죽어서 병에 걸린 거 아니냐? 하지만 그냥 자연의 섭니다. 개화병의 발병 원인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기계톱의 1일 정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난번에 한번 봤죠? 휘발유와 오일의 혼합, 에어필터 청소, 안내판 손질 모두 매일 해줘야 되는 1일 정비에 속하고요. 연료통과 연료 필터의 청소. 자, 이건 주간 정비입니다. 매일 해줄 필요는 없다. 연료와 관련된 건 휘발유와 오일의 혼합. 요게 1일 정비고요. 연료통과 연료 필터의 청소는 주간 정비다. 또 주간 정비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점화 플러그. 주간 정비죠. 체인 톱날 손질도 주간 정비다. 미국 흰불 나방의 월동 형태는 번데기입니다. 미국 흰불 나방은 번데기로 월동한다. 도끼 자루의 길이는 땡땡 정도가 좋다. 바로 작업자의 팔 길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도끼 자루의 길이는 작업자의 팔 길이 정도가 좋다. 자, FAO, UN 식량농업기구죠.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규정하는 체인톱 수명은 자, 체인톱 본체를 말하죠. 1500시간입니다. 체인톱 본체 수명은 1500시간이다. 일반적인 묘포지의 토양 산성도는 침엽수, 화렵수 할 것 없이 둘 다 약산성입니다. 보통 pH 농도 7을 기준으로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 7보다 낮으면 산성으로 부르죠. 침엽수는 pH 5에서 5.8 정도, 화렵수는 그보다 약간 높은 pH 5.5에서 6.5 정도입니다. 화렵수보다 침엽수가 약간 더 산성 토양에 잘 견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묘포지 토양 산성도는 침엽수가 5.0에서 5.8, 화렵수는 5.5에서 6.5인데 둘 다 약산성이지만 침엽수가 산성 토양에서 좀 더 잘 견딘다. 그래서 보통 높은 산, 침엽수가 살고 있는 산으로 갈수록 토질이 약간 산성으로 바뀝니다. 작업 도구의 능률에 관한 기술 관련 OX 퀴즈 한번 해보면 도구는 가벼울수록 힘이 세진다. 틀렸죠? 무거울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겠죠. 도끼는 천천히 내려칠수록 힘이 강해진다. 틀렸죠?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강해지겠죠. 무게와 속도에 힘은 다 비례합니다. 도끼의 날끝 각도가 클수록 나무가 잘 갈라진다. 자, 내려치는 날끝 각도가 더 클수록 더 잘 갈라지는 건 맞겠죠? 날끝 각도가 클수록 나무가 잘 갈라지고 도구가 날카로울수록 더 잘 파지거나 자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쉬운 내용이다. 자, 잇목 집재용 기구에는 수라 봤죠? 플라스틱 수라 봤는데 토수라도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라운드 슬라이드, 토수라, 그리고 이동식 타워 야더.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전봇대처럼 세워서 나무를 물린 다음에 와이어 로프를 타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타워 야더고 이렇게 차량에 야더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이동식 타워 야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는 줄이 와이어 로프다. 그 외에 도르레인, 윈치 같은 것도 집재용 기구겠죠?
그 외에 다른 거 하나 섞어놓고 다음 중 임목 집재용 기구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토수라, 이동식 타워 야더, 와이어 로프, 윈치 같은 것은 임목 집재용 기구다. 리기다 소나무, 노지묘 1년생 묘목의 곤포당 본수는, 자, 곤포라고 하면 묘목을 식재지까지 이동시킬 때 포장 단위입니다. 이 하나의 곤포에 들어있는 본수는 2000본입니다. 자, 1년생은 2000본, 2년생은 1000본이다. 리기다 소나무, 노지묘 1년생 곤포당 본수는 2000본, 2년생이다 1000본입니다. 임업용 기계톱의 소체인 톱니의 피치란. 자, 피치. 이것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피치란 하고 물었을 때는 서로 접한 3개의 리벳 간격을 2로 나눈 값이다.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톱니에 물린 리벳 하나와 인접한 총 3개의 리벳 간격을 2로 나눈 값이 바로 피치입니다. 톱니의 피치는 서로 접한 3개의 리벳 간격을 2로 나눈 값이다. 자, 매년 결실을 맺는 수종은 대표적으로 버드나무, 오리나무, 퍼플러나무 있습니다. 버드, 오리, 퍼플. 버드, 오리, 퍼플이다. 버드나무, 오리나무, 퍼플러는 매년 결실을 맺고 경영 결실을 맺는다. 소자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결실을 맺으러 돌아오는 소자 돌아오는 오동이. 소나무, 자작나무, 오동나무는 경영 결실입니다. 버드, 오리, 퍼플러는 매년 결실이다. 수풀의 작업종 중에서 어미나무 작업, 어미 모자를 써서 모수 작업이라고 하죠. 모수 작업에 의해서 갱신되는 인부는, 자, 모수 작업을 하고 나면 동령님이 됩니다. 모수 작업에 의해서 갱신을 하고 나면 나이가 비슷한 나무만 남는 동령님이 된다. 어미나무 작업에 의해 갱신되는 인부는 동령님이다. 코르크층이 두꺼운 갈참나무는 코르크층이 두껍다, 음수다, 불이 잘 안 붙겠죠? 바로 화재 예방에 쓰이는 방화식재에 속합니다. 방화림으로 적합하다. 코르크층이 두꺼운 갈참나무는 방화림으로 적합합니다. 자, 또한 이렇게 불이 잘 안 붙는 내화력이 강한 수종에는 대표적으로 은행나무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가문비나무, 아외나무, 굴거리나무, 피나무, 가죽나무 등이 내화력이 강한 수종입니다. UFC 헤비급 최강자 은간우 아니고요. 은가가 아굴피, 은간우 동생 은가가 아굴피가 내화력이 강한 수종이다. 은행나무, 가문비나무, 아외나무, 굴거리나무, 피나무, 가죽나무, 은가가 아굴피 내화력이 강합니다. 반면에 내화력이 약한 수종에는 소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녹나무, 아카시나무 등이 있는데요. 해소 3편 녹아내린다. 해소 3편 녹아. 불에 약하니까 녹아내리죠. 소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녹나무, 아카시나무, 해소 3편 녹아내린다. 내화력 약한 수종이다. 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기생성 종자식물에는 겨우살이, 새삼, 오리나무, 더부살이 있고요. 1일초는 아닙니다. 1일초는 기생성 종자식물 아닙니다. 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기생성 종자식물에는 겨우살이, 새삼, 오리나무, 더부살이 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피해가 크죠. 그리고 양수가 음수보다 피해가 큽니다. 또 수종을 하나만 심은 단순님과 연령대가 비슷한 동령님이 섞어 심은 혼혈임보다 피해가 큽니다. 침엽수, 양수, 단순님, 동령님이 산불 피해가 더 크다. 그리고 산불이 경사지를 내려올 경우가 올라올 경우보다 피해가 큽니다. 산불이 계곡보다 능선을 따라서 내려올 때가 계곡 골짜기나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 피해가 더 크다. 그래서 산불이 경사지를 올라갈 경우가 내려올 경우보다 피해가 크다. 자, 요 보기는 틀렸겠죠? 잘 읽어보시고 내려올 때가 피해가 더 크다. 이건 꼭 기억하십니다.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에 균사를 갖고 있어서 일명 사상균, 실사자죠? 그물처럼 생긴 사상균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곰팡이죠. 진균입니다. 진균, 곰팡이는 균사를 갖고 있어서 일명 사상균이라고 불린다. 진균, 곰팡이. 자, 모잘록병을 방지하려면 그늘이 지거나 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잘 쬐도록 한다. 그리고 파종량을 적게 하고 복토가 너무 두껍지 않게 해야 되고 병이 심한 묘포지였을 경우에는 돌려짓기를 해야 됩니다. 햇볕을 잘 쬐다, 파종량을 적게 한다, 복토가 너무 두껍지 않게 한다, 돌려짓기 한다. 모잘록병 방지법이고요. 또 토양 소독과 종자 소독을 해주면 좋겠죠. 속금질을 자주 해서 생립 본수를 조절한다. 모판 배수와 통풍이 잘 되게 하고 빽빽하게 심는 밀식을 삼가한다. 모잘록병 발생 시에 묘목을 제거하고 토양 살균제를 관주한다. 질소질 비료는 줄이고 인산질 비료와 완숙한 퇴비를 충분히 준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모잘록병 방제법으로 나온 보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 방제법으로 부적절한 방법이겠죠? 인산질 비료와 완숙한 퇴비를 적게 준다? 이러면 틀리겠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다? 이렇게 해도 틀립니다. 질소질 비료는 줄이고 인산질 비료와 완숙한 퇴비를 충분히 준다. 이렇게 해야 맞는 답이겠죠. 모잘록병 방제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균류,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식물 조직에 침입하는 방법은 바로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체는 상처를 통해서 침입한다. 균류,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식물 조직에 침입하는 방법은 하고 물으면 상처를 통한 침입 찾으십시오. 수목의 뿌리 혹병의 병원체와 전염 방법은 뿌리 혹병의 병원체는 세균으로 감염되고 접목을 할 때 감염이 잘 됩니다. 이 접목을 한다는 것이 일부러 상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통한 침입이 된다. 수목의 뿌리 혹병, 병원체는 세균이고 접목 시에 감염이 잘 되고 상처를 통해 침입됩니다. 자, 혼혈임 등 구성수종이 다양하면 대면적의 산림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틀렸겠죠. 혼혈임은 구성수종이 다양해서 대면적 산림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산불 방제법에 혼혈임으로 구성한다. 옳은 답안입니다. 자, 물에 의해 전반되는 병원균에는 모잘록병균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모잘록병균은 물에 의해서 전반된다. 물이 모자라, 모잘록병. 물에 의해 전반됩니다. 수목의 병 중에서 비전염성인 것은 부당한 토양 조건에 의한 병. 자, 토양 조건이 부당했다. 전염되는 건 아니죠. 비전염성이다. 부당한 토양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병은 비전염성입니다. 그 밖에 영양장애나 이상조건, 식물의 대사가 잘 안 돼서 발생하는 병은 모두 비전염성이고 바이러스나 진균, 기생성 식물에 의해서 발병을 했다. 그런 것들은 다 전염성이에요. 부당한 토양 조건, 영양장애, 이상조건, 식물 대사가 잘 안 된다. 비전염성입니다.
유관 속 시드름병의 기주 및 전파 경로에 대해서 짝지어진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흑변 뿌리병 나무 조매에 의한 거 맞고요. 느릅나무 시드름병 이것도 나무 조매에 의한 거 맞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도 박는 긴 나무 조매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하지만 감나무 시드름병은 자, 뿔이 아닙니다. 감나무 시드름병은 뿌리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는다. 자, 연해 가스에 의한 피해를 연해라고 하는데요. 공해나 가스에 의한 피해, 연해에 대한 잇목의 피해 정도를 표시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키가 큰 교림이 키 작은 외림보다 연해 피해가 크고요. 비옥지가 척박지보다 연해 피해가 크다. 여름철 낮이 겨울철 밤보다 연해 피해가 크고 석회가 충분한 임지다. 석회가 부족한 임지보다 연해 피해가 적습니다. 석회가 부족한 임지가 연해 피해가 크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연해란 유독가스, 유황이 들어있는 석탄 연기나 화산에서 나오는 연기로 이 식물에 접촉했을 때 기공으로 침입해서 병을 일으키거나 기공을 막아서 말라죽게 하는데요. 키가 큰 교림의 피해가 크고 비옥지, 여름철 낮의 피해가 크고 석회가 부족한 임지의 피해가 더 크다. 자, 이상입니다. 산림기능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잘 암기가 되지 않아도 두세 번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입력됩니다.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꼭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하시고 합격 댓글 남겨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팅5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